앱쇼나인 유저 그리고 축구 팬들의 하이엔드 콘텐츠 축구 읽어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은 저와 굉장히 가까운 두 분입니다. 바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현 해설위원 그리고 손소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축구 읽어드립니다에서 제 측근 분들과 하니까 굉장히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 아주 좋아요. 그래서 별다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굉장히 오래된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축구 팬이신데 언제부터 축구를 즐겨보고 좋아하기 시작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지현이 형님은 언제부터 축구를 좋아하셨나요? 축구를 진짜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된 거는 아마 82년 스페인 월드컵 때인 것 같아요. 1982년. 네. 네.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그 이전에는 아버지가 예. 아버지도 축구광이었는데 아버지가 뭐 박스컵 대통령배 대회죠? 박스컵, 예전에 예. 박스컵이라 그랬고 맞아요. 대통령배 축구 대회나 아니면 뭐 월드컵 예선 또 킹스컵, 미르데컵에 뭐 이런 거 하면은 TV에서 중계해요. 여러분 밤에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때는 이제 태국에서 하는 킹스컵, 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하는 미르데컵에 맞아요. 뭐 이런 대회를 많이 했어요. 네. TV 중계로. 그래서 그거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버지가 막 으락쏴 막 이러면 골 넣고 그냥 재밌나 보다 축구가. 그래서 그냥 같이 보곤 했지만 축구에 당시에 뭐 이렇게 뭐 전술적인 부분 뭐 이런 거를 잘 몰랐고 그냥 이렇게 아버지 뒤에서 따라 보던 정도였지. 뭐 제가 축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저는 그 82년이 기점인 것 같아요. 그때 네. 프로야구가 창단이 돼서 맞아요. 제가 좀 연습장의 그 기록 낙서 빠돌이가 됐어요. 네. 그래서 프로야구 이제 그 당시에 출범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홈런 몇 골. 지금은 걸. 홈런 3골이잖아요. 홈런 5골. 5골. 신문에 이렇게 순위가 나와요. 맞아요. 타율 몇 골. 예. 그래가지고 순위가 나오면 그러면은 이제 그거 다 메모해가지고 매일 신문 보고 또 TV에 중계하면 중계 보고 기록 체크하고 약간 그 어릴 때부터 좀 스포츠 광적인 어떤 그 느낌. 그 DNA가 있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 낙서 매일 해요. 거의 진짜 미친놈처럼 매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페인 월드컵 때 또 축구. 이탈리아 우승하고. 예. 그 당시에는 복싱도 보면 또 복싱도 막 그날 일기에 쓰고 아니 복싱을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기록을 하고 그때요. 일기를 쓰죠. 그러니까 뭐 네. 승패나 그렇죠. 그다음에 어땠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김초로 선수가 뭐 타이틀전을 했는데 상대는 누구였고 네. 네. 뭐 김태식 선수가 뭐 오늘 아벨라 선수와 함께 게임을 하다가 나중에 뭐 와서 졌다 막 이런 거 일기에 쓰는 거예요. 막 이래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축구는 스페인 월드컵. 고기 기점. 예. 중계를 해줬죠. 네. 그 당시에. 그래서 파울로 로시 너무 멋있어서 그 선수 셀레브레이션 이렇게 네, 골 로시, 넣고 레전드. 이렇게 점프 뛰면서 맞아요. 하는 거 그거 따라하고 그리고 또 대회가 끝나고 약간 이렇게 올스타 팀처럼 또 그런 경기도 또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아버지가 또 영화광이라 VCR을 좀 일찍 사서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녹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테이프로 또 막 그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녹화쟁이, 음. 그다음에 기록쟁이, 약간 좀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부터 축구도 계속 이렇게 보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83년에 프로축구 출범하면서 그렇죠. 제가 조금 자부하는 거는 아마 지금 있는 비선 출신 해설위원 중에 예. 네. 제가 아마 프로야구 프로축구죠. 프로축구 제일 많이 따라다녔어요. 출범 때부터 뭐 좋아하기 시작하셨으니까. 춤때 좋아해서 예. 계속 쫓아다녔죠. 아니 그때 프로축구를. 굉장히 또 어린 나이 아니었고 4학년. 와. 저 4학년 때 출범했고 5학년 때는 저 포철 제가 좋아해서 최순호 선수 팬이었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5학년 때는 그 83년 4년에도 막 순회 공연하듯이 이렇게 다녔어요. 예. 프로축구가. 예. 그때 동대문 농장에서 제일 많이 했거든요. 음. 그때는 이제 춘천이었어요. 춘천 사셨을 때잖아요. 경춘선 타고. 어. 네. 5학년 때 우리 그때는 약간 이제 저희 교육이 방목하듯이 키웠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네. 지금은 아마 상상 못할 거예요. 5학년이 혼자서 친구랑 둘이서 경춘선 타고 어우. 서울 가서 경기 보고 쉽지 않죠. 그쵸. 걱정되죠 집에 안 올까 봐. 걱정되죠. 네, 요즘은 상상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당일치기로 갔다가 땡겨와.
경기 보고 아니 몰라요 갔는지도 부모님이 몰라 뭐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없죠. 몰라요. 그냥 나갔다가 저녁 먹을 시간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에요. 네. 그 시절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서 경기 진짜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그때쯤에 월드컵 그다음에 프로스포츠들이 출범하면서 장전의 소리는 이제 스포츠에 딱 1세대. 네, 1세대로 예. 들어오시게 오공화국 예. 전두환 정권 때 그 아시죠? 프로스포츠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 프로스포츠 저 세대 73년생 여기가 딱 어떻게 보면 1세대예요. 저랑 장전의 소리는 이제 띠동갑이거든요. 소띠 12년 전에. 이렇게 장전의 소리는 축구를 좋아하고 입문을 하셨고, 그럼 손수 네. 변호사님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 알고 있는 것이 인천 유나이티드의 엄청난 팬이다. 그리고 한국 축구의 열정이 또 이만한 분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축구에 입문을 하신 거예요? 역시 인천 유나이티드가 스타트인가요? 사실 인천 유나이티드 만들어진 게 이제 20년째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미 저도 성인이었고 또 20대 후반, 뭐 중반, 후반 이랬기 때문에 그 전에 한참 전부터 스포츠를 좋아했어요. 사실 손수 변호사님도 축구 다른 스포츠 가릴 거 없이 다 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는 축구 팬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아, 그냥 스포츠를 좋아한다. 네. 좋아해서 그 당시만 해도 볼 게 별로 없었잖아요. 음. 그래서 집에 아침에 신문이 오면은 일단 그 TV 프로그램부터 봅니다. 아 뒤에. 네. 야 오늘 학교 갔다 오늘 오후에 뭐 하냐? 아, 오늘. 뭐지? 아니 거기에 나와야 보는 거예요. 그쵸, 그쵸. 아니, 그냥 그거 일반 볼 수가 신문이요? 없어요. 예, 예, 일반 신문에도 어. 오늘 오후에 야 7번에서 뭐 한다. 11번에서 보여준다. 그걸 체크를 하면 아 체크하죠. 그래 오늘은 놀이터에서 놀지 말고 이거 봐야지. 집에 와서 이걸 봐야 되는구나. 네. 그걸 보고 와가지고 보는 거죠. 종목 가리지 않고. 그리고 2장 넘기면 스포츠면 스포츠면만 보고 딱 네. 그것만 보는 거야. 맞아, 맞아. 예, 예. 저희는 이제 TV 편성표에 체크. 예, 이렇게 보고. 체크. 네. 그다음에 2장 넘기면 이제 스포츠면. 그 기사 보고. 신문마다 조금 다르게 하지. 네. 저때는 2장 넘기면 항상 조선일보, 경향신문 다 2장 넘기고 스포츠면이거든. 이렇게 그거 보러 그것 때문에 신문 보는 거예요. 예. 네.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즐기다가 축구는 저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물론 이제 장 의원님 뒤를 간 거지만 예. 전 86년입니다. 86년 네. 특히 86년 본선도 그렇지만 예선이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월드컵. 네네 월드컵 예선 86년이 예, 예. 멕시코 월드컵. 멕시코 예, 월드컵 그쵸. 예선 시청률이 장난이 아니야. 어허. 일본하고 경기 예. 1차전. 다 봤어요. 물론 저 어린 나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잘 이해도 못하고 그랬지만 그때 그 느낌은 좀 강렬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축구, 특히 국가대표팀들을 좋아하다가 K리그, 뭐 슈퍼리그 생긴 후에도 가끔씩 갔습니다. 자주 가지도 않았고요. 뭐 목동 경기장 이런 데 자주 갔었는데 그 후에 인천 유나이티드 만들어지면서 다른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기보다는 네. 인천에 대한 애양심이 더해지면서 K리그에 대한 관심이 더 폭발적으로 커요. 아. 그러면 SK가 목동 홈 쓸 때 네. 처음에는 네. SK를 조금 응원하다가 그렇죠. 그다음 부천으로 이제 경기장이 세대돼서 그렇죠. 갔잖아요. 거기도 갔어요. 네. 거기도 갔고 그 후에 또 이제 그 인천이 창단되면서 완전히 그렇죠. 인천으로 이제 그렇죠. 자, 여러분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게 도대체 언제 얘기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 그거를 그래도 저희가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두 분의 공통점을 체크해 보자면 월드컵이라는 빅 이벤트를 보고 축구에 흥미가 생긴 다음에 K리그, 대한민국의 프로스포츠 K리그를 통해서 역시 축구에 쭉 깊게 빠져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아마 한국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훈풍을 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 K리그는 전례 없는 지금 흥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쵸. 좋고요. 그리고 해외 축구에 진출해 있는 코리안 리거들을 보는 재미도 굉장히 좋아서 한국 선수들만 봐도 일주일에 볼 경기들이 뭐 7, 8경기씩 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바빠. 너무 제가 어렸을 때였으면 네. 그래도 나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옛날엔 조금 있었거든요. 그쵸. 왜 그냥 TV 볼 수 있는 게 딱딱한 편성이 정해지면 네. 맨날 하는 게 프로야구, 프로복싱, 그런 게 경기대. 그렇죠. 네. 네, 고교야구, 네, 프로축구 뭐 그런 게 제일 많이 하니까 그런 거 편성만 하면 하는데 그쵸. 지금은 하루에 거의 와 스포츠를 다 보려면은 네. 요즘 매니아들이 힘들겠어요. 일단. 잠 치우고 봐야 돼요. 네. 밥 먹으면서 보고 그래도 쉽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한국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국 축구의 역사를 쭉 묶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축구 팬들의 하이엔드 콘텐츠 축구 읽어드립니다에 딱 걸맞지 않나. 그리고 두 분만큼 이야기를 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두 분을 모셔서 한국 축구의 역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나처럼 이 FC 온라인 유저의 질문으로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아이콘 카드 중에 헝가리의 페렌치 푸스카스 1927년생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가린샤 1933년생이죠. 이분들 100년 전에 태어난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 선수를 떠나서 축구를 하긴 했나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임용환 박사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셨죠. 신라시대 때도 우리도 축구의 형태가 있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즐기고 있는 축구가 신라시대에서 했었던 공놀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근대 축구는 우리는 언제부터 하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역시 제가 이렇게 쓱 봤을 때 인천과 관계된 이야기를 인천. 네, 또 인천 얘기는 해주셔야죠. 근데 인천과 관계된 이야기를 넘어서 예. 인천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네,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 분들은 왜 그렇게 애양심이 강한가요? 그런가요? 네. 인천인데. 제가 그 옆 동네 네. 부천인데 부천은 그렇진 예. 않거든요. 아, 예. 부천 예전에 인천이 부천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달라졌고. 조금 전에 몇 년생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보다도 훨씬 전입니다. 더 예전. 네, 1882년에 오. 그때 우리나라에서 축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축구 경기를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국 군함 이제 플라잉 피시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게 제물포입니다. 제물포. 인천 제물포. 오. 근데 이 제물포에 와서 입항을 한 다음에 잠깐 상륙을 해가지고 공놀이 하다가 그때만 해도 이제 세국 정책 시행했던 중이었잖아요. 네, 오종죄입니까? 네. 네네 뭐 어떠한 이유로든 뭐 이제 입항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갈등도 있고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쫓아냈대요. 가라고. 올라가. 어. 왜 여기서 이런 거 해? 근데 그때 황급히 쫓겨가다가 공을 놓고 갔다. 그 공을 가지고 아이들이 뭐 하면서 축구가 시작된 거 아니냐? 네, 이런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물포항. 예. 항인데 그 제물포가 지금은 당연히 매립을 해가지고 다 육지입니다만 그쵸. 거기가 지금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이 있는 곳입니다. 네. 마침 거기에 그럼 딱 맞네요. 네, 딱 거기 있고 또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3층에 가면 예. 여러 가지 그 인천에 대한 인천 축구에 대한 안내 글이 써 있거든요.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 플라잉 피시오의 어떤 그 이야기들 그게 인천 축구장 안에도 붙어 있죠. 제가 좀 가슴이 아프네요. 그 자리가 예. 제가 프로야구 응원하던 팀 산미 청보 태평양의 홈구장이었거든요. 도원구장. 왜냐하면 네. 그게 산미부터 해가지고 당연히 인천에서 경기하니까 인천 팀인 줄 알지만 연고지가 인천에다가 경기에다가 강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원도 춘천이 고향이라 그쵸. 원년에 산미 슈퍼스타즈부터 해서 청보 핀토스, 예. 태평양, 현대 유니콘스까지 야. 까지 응원하다가 연고지 가지고 서울로 옮긴다 뭐 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 임시로 수원에 있겠다 그래서 정 떨어져서 제가 딱 약을 접었거든요. 네. 저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도원구장에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응원하던 네네. 연안부두 부르던 아저씨 패거리들 있죠? 한 네네네. 7, 80명 항상 네네. 거기에 아줌마 있고 아세요? 아줌마 안돼 혹시 그거 아세요? 고릴라 아저씨? 고릴라 아저씨 알고 이거 홈런이더요 아시죠? 쿠웨이트박 쿠웨이트박도 알지? 쿠웨이트박에 거기 있었던 꼬마구나? 네 그렇죠. 네. 저 거기서 소주 먹던 아저씨야. 저 족발 얻어먹고 야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우리 다시 저 뵙네요. 예. 야, 이 축구 얘기하다가 네. 이상한 얘기로 갔어요. 요즘 대한민국의 과격한 스포츠 팬들이 이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예전에는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지금은 어떤 종목을 좋아하는 팬, 어떤 종목을 좋아하는 팬이지만 스포츠를 또 좋아하는 분들은 종목 불문하고 다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프로스포츠가 지금처럼 고도로 발달되기 전에는 이렇게 다들 즐기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다시 축구를 좀 디테일하게 왔을 때 우리 근대 축구의 스타트는 역시 인천 쪽이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영국군이니까 잉글랜드 축구 종주국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본의 그렇죠. 공을 받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예. 거기서 스타트가 됐고, 네. 이게 그러면 고종 때 예, 고종 1800년대 말 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느낌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경기는 아니었대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영국인들이 하던 그 음. 공을 받아가지고 좀 했다. 놓고 갔다. 네네 그게 그렇게 시작이다. 따지면 네. 우리 옛날에 축구 얘기를 하면 예. 그 당나라 역사 기록한 그 구당서 뭐 이런 책에 네. 축국이라고 그냥 있죠. 공 같은 거 가지고 네. 중국에서 본인들은 이미 볼 찼다. 그 당시에는 근데 거기 문헌에 보면 고구려인들이 축국을 잘했다. 잘했다. 그런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공만 놓고 가서 이렇게 하다 그러면 그때랑 다른 게 뭐야? 그리고 그거랑 느낌이 다른 근대 축구 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영국인으로 인해서 처음에 축구를 뭐 접하긴 했지만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 체계적으로 보급된 건 프랑스다. 아 프랑스다. 네, 프랑스 그렇겠죠. 사람들. 뭔가 아. 이제 규칙적으로. 그쵸. 그렇죠. 예. 1904년에 외국인 학교에 초빙된 그 프랑스인 교사 마르텔. 마르텔이 체조 과목의 일부로 축구를 가져와가지고 지도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게 실제로 저희가 축구 읽어드립니다에 피터님도 나왔었고 파비앙님도 나왔었잖아요. 그럼 하는 얘기가 오리지널은 영국이야 피터가 얘기합니다. 그럼 파비앙이 얘기하죠. 구조는 우리가 잡았어. 이것도 똑같네요. 네네, 그렇죠. 공은 잉글랜드, 영국이 네. 두고 갔는데 구조적인 거는 이제 프랑스가 또 잡았기 때문에. 풋볼 어소시에이션 만들어서 맞아요. 규칙 만든 게 네. 너네지. 맞아요. 축구는 원래 우리가 했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규칙 만들어지기 전에는 인원수도 뭐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 6명이야 우리도 6명이니까 6대6으로 하자라든지 예. 야 20명이야 우리도 20명인데 하자라든지 음. 이렇게 했고 또 골대 있잖아요. 골대. 이것도 뭐 크기도 뭐 규격도 정해지지도 않고 대충 야 저쪽 골키퍼 크니까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로컬 룰이죠. 네. 11명 정하지 않고 있는 애들끼리 야 6대6. 돌멩이 2개 놓고 골대. 그럼 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죠 뭐. 뭐 그런 형태로 처음에는 치러지고 그러다가 이제 자리가 잡힌 것 같은데 이런 자리가 잡히고 룰이 생기려면 사실 어느 곳이나 어떤 분야나 단체가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생겨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언뜻 생각했을 때 야 여기 이거를 그런 어지러운 상황에 사실 나라가 지금처럼 자리가 잡힌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단체는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28년에 처음으로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예. 그 후에 5년이 지난 33년도에 이제 그때 조선축구협회가 창립됩니다. 조선축구협회.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관리, 운영, 규칙 제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요. 그게 앞서서 먼저 조선 심판협회가 조선 축구 심판협회가 설립이 되고 네. 그게 이제 축구협회가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5년 후에 이제 조선축구협회가 이제 만들어졌고 이렇게 만들어진 협회가 이제 일본 축구협회하고 또 교류도 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대회를 또 여는데요. 삼도시 대항 축구 대회라든지 조선 도시 대항 축구 대회 등등등 이런 행사들을 좀 진행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한축구협회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룰이나 체계적인 어떤 형태가 잡히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아까 이 유저분들의 질문처럼 아니 그때 이 아직도 이 아이콘 클래스의 선수들이 나오는 뭐 가리샤, 푸스카스 이런 스타들이 유럽과 남미에는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 유명한 선수가 없었나? 라고 물으실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문헌이나 기록에 남아 있는 걸 보면 안중근 의사의 친조카 안원생 요 또 선수로 잘 활약을 했다라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분도 생각나요. 우리가 뒤에 다루겠지만 우리 또 축구사에 빠질 수 없는 김용식 선생. 김용식 선수. 예, 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일본 대표팀에 차출되고 막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안원생 아마 요 안중근 의사의 친조카가 축구 선수라는 걸 아는 분들은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중국의 상해나 이쪽으로 유학생들이 있었다 그래요. 네. 거기에 그 안중근 의사의 친조카 안원생 씨도 포함이 됐었고, 그게 1922년 무렵이라 그럽니다. 네. 그럴 때 거기 유학생 축구단들이 한국에 와서 축구 경기에 경기 참가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1930년 경에 안원생 선수가 예. 체력이 상당히 좋고 한 번 출장하면 뭐 진짜 지치지 않고 강하게 상대 또 압박하고 네, 상대를 아예 중앙선으로 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공격과 수비를 겸비한 최고의 선수였다. 약간 현대축구 스타일인데. 뭐 이러한 것이 기사나 문헌으로 네. 알려져 있다고 하니 아니 저는 뭐 경험을 못 해봤지만 네. 직접 보거나 어쨌든 그 당시에도 상당히 유능한 선수들이 한국의 유학생을 통해서 또 한국에서도 아마
대회가 조금씩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선수 생활 그만둔 다음에도 행정적으로도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어. 네, 해방 후에도 이제 주한 미국 대사관의 일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축구협회 임원까지 됐다고 하니까 선수 생활을 통해서 뭐 그친 것이 아니라 예. 후에도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게 또 피는 못 속인다고 또 안중근 의사 또 네. 친족하다 보니까 예, 한국 축구적으로 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안원생 선수라거나 아까 말씀드린 김용식 선생이라거나 요 정도 얘기하면서 니들은 축구의 근본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축구 읽어드립니다. 하이엔드 콘텐츠가 원래 어디 가서 자랑하라고 만드는 콘텐츠거든요. 오. 이런 거 사실 잘들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고 친구들한테 써먹으면 제일 좋습니다. 야 이거 진짜 축구 매니아들도 네. 김용식 선생님 정도만 알지. 그죠? 야 김용식 선생님이랑 그 안원생 씨라고 어. 너 아니? 딱 한마디 해보면 처음 듣는데 좀 봐라 좀. 안중근 의사 친족하야. 그러니까. 딱 그럼. 야 한번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천 재물포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재물포 얘기도 꼭 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가 한국 축구의 성지 같은 곳이라고. 예. 한국 축구의 웸블리는 인천 재물포다.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면 그때가 일제 강점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런 탄압 속에서도 협회도 생기고 또 서양 선수를 압박할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선수도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축구는 꾸준히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82년 스페인 월드컵, 86년 멕시코 월드컵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는 분명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에도 큰 자극제나 중요한 기점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월드컵 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본선에 당연히 나가야 된다는데 우리가 그러면 예전에도 월드컵 본선에 그렇게 밥 먹듯이 나갔나? 분명 아닐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좋은 축구를 했을 리 만무하니 피지컬적으로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피파에 가입한 연도는 1948년이라고 그러고 처음 나갔던 대회는 54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54년 대회 때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한번 읽은 바가 있었는데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도 해주고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또 무슨 저 S 지상파에서 네. 네, 꼬뭐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해주고 예, 했잖아요. 꼬리를 무는 거. 네. 거기서 해주지 않았나? 제 기억에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뭐 어쨌든 그래서 아마 팬들이 많이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접했을 텐데 우리가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48년이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FIFA 가입해서 예. 48년에 런던 올림픽부터 해서 우리가 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전쟁 일고 다시 또 뭔가 회복하는 단계에서 54년 월드컵에 예. 나가게 되긴 했는데 그렇죠. 스위스 월드컵. 스위스 월드컵. 네. 근데 뭐 그 당시에 그 제 기억으로는 쥐리까지 가는 데만 뭐 진짜 옛날 그 개그 표현으로 뭐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네, 건너서 네, 네, 네. 쇼쇼쇼 뭐 이러고 간 거예요. 5박 6일, 4박 5일 거의 5박 6일인가 4박 5일 동안 갔다 그랬어요. 네. 아니 근데 그게 더 놀라운 사실이 저는 지금도 이게 잊을 수가 없는 게 물론 뭐 그때 시대를 좀 고려해야겠습니다만 이제 유럽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스위스를 가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를 타려면 돈 주고 표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비행기 표가 한국에 없는 거예요. 바로 안 가니까. 그래서 일본을 갔대요. 어. 일본을 비행기 갔다가 타러 네. 가면 표 살 수 있겠지. 네. 라는 막연한 생각에. 그러니까 가서 확정된 것도 네. 일단 간 거죠. 네. 근데 갔더니 야 이거 돈 내고 바로 타는 게 아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쿄에서 비행기 표 예약하는 데까지만 5일이 걸렸대요. 5일 동안 그냥 도쿄에 있었답니다. 표 구할 때까지. 예, 지금으로서는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러니까요. 그런 일. 그리고 가는데도 비행 시간 다 앞에 경유하고 뭐 하다 보니까 48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러다 킥오프 막 전에 도착하고. 네, 10시간 전에 도착.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선수들도 서글펐을 것 같아요. 불안하고. 거기다 1차전 상대가 당시 세계 최강팀 중에 한 팀인 푸스카시의 헝가리예요. 그게 그 매직 마자르. 네. 아우. 네, 그러니 뭐 일본 가서 4, 5일 치료할 동안 선수들이 뭐 컨디션 관리나 또 부분적인 어떤 훈련이나 이런 걸 했겠습니까? 네. 잘 못한 상황에서 장거리 그렇게 끌려다니는 이동 속에 뭐 휴식이라는 걸 거의 하지 못했어요. 아예 못했겠죠. 48시간 경유면 아마 싼 거 좀 사겠다고 아마 경유 긴 거 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죽어나는 거죠.
네.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어. 뭐 공항 진짜 바닥에 속된 말로 누워있죠. 무로 다 나가고. 아, 그때 선수들이 무슨 비즈니스석을 탔겠습니까? 뭘 탔겠습니까? 없죠. 네. 그러고 가서 들어가서 여장 풀고 그냥 밥 먹으라 그러고 밥 먹고 아마 나오라 그래서 경기장 갔을 거라고 분명히. 그리고 근데 상대가 세계 최강 헝가리. 헝가리야. 예. 야, 너무 근데 그 가혹하네요. 상황에서 0대 9로 대패하긴 했지만 네. 그 당시에 스포트라이트는 오히려 홍덕영 키퍼가 받았어. 당시에 그 유럽 언론을 보면 한국의 그 키퍼가 아니었으면 이 경기는 17대 0, 16대 0이다. 네. 홍덕영 키퍼가 엄청나게 잘 막았나 봐요. 세이브를 많이 해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선수들이 첫 경기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당시 그 김용킥 선생 이야기를 네네. 들어보면 국민들이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가 한 골이라도 넣어서 그걸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방금 장전 해설의 말씀대로 저도 어디서 봤는데 기자들이 예상한 건 20대 0이었대요. 그래서 9대 0이면 와 잘한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골키퍼 얘기가 나오고 그쵸. 네,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그 국민들을 위한 한 골. 예. 한참 후에 터지죠. 그거 진짜 와골 터지는 데까지는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뭐 단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선수들도 고생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 다음 월드컵은 협회가 참가 신청서를 잃어버려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58년. 58년 네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워. 네.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아니 9대 0으로 진 다음에 또 한 경기 더 했잖아요. 터키한테. 맞아요. 근데 7대 0. 7대 0. 예. 7대 0으로 지고 아니 그다음에 한국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경비가 있어야 오죠. 근데 올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돈도 이게 참 굉장히 요즘의 젊은 분들이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지 조달. 아. 네, 현지에서 벌어서 이동한다. 예. 실춘에 이게 국가대표 팀이 말-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토리노 클럽 이탈리아로 간 다음에 토리노에서 또 그 경기를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돌아왔다. 네. 지금으로서는 이거 사람들 잘 믿지 않을 만한 얘기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월드컵과 관련되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가 처음 출전했던 54년 월드컵도 그런 그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도의 스토리가 실제로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참가 신청서를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그 항상 우리는 지금도 역시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일전도 중간중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죠. 그러면 또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감정이 격해져 있을 상황인데 이제 해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 관련됐거나 아니면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일전 관련됐었던 그 두 분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뭐 역사적으로는 예. 아까 얘기했던 54년 스위스 월드컵도 네. 일본한테 이겨서 1, 2차전 다 이기고 그것도 일본에서 가서 했대요. 네. 그때 네, 이승만 딱두 번 대통령이 지면은 현해탄에 빠지라고 한거 이승만 아니었나요? 대통령이 네. 예. 일본 가서 게임 하는데 네. 지면 현해탄에 빠져서 오지 마라 이런 거죠? 하시라. 네네네. 그럴 정도의 각오로 각오해라. 란 네. 얘기죠. 그렇겠죠. 네,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럴 정도 각오로 해라. 그만큼 이제 일본은 그 당시 뭐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역사적으로 이제 감정의 앙금이 많이 남아 있었고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사실 그 50년대 이후에는 60년대도 좀 그랬을 거예요. 그 축구 쪽 주류가 있는 유럽이나 이쪽에서 볼 때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이런 쪽은 남미를 제외하고 예. 완전 축구 문외한에 네, 심지어 뭐 쉽게 얘기하면 야구 선수권대회가 있는데 뭐 아프리카 저기에 뭐 우간다 이런 팀이 참여하는 거지. 그렇죠. 네, 쟤네들이 뭐 축구를 야구를 했어? 뭐 해본 이런 적은 있어? 느낌으로 봤을 거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워낙 뭐 그러니까 그냥 참여는 시켜주는데 그래도 월드컵이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도 사실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이쪽으로 티켓을 안 줬어요. 네. 안 주고 그냥 유럽 팀에서 떨어진 애들 플레이오프에 나. 해서 붙이고. 플레이오프에서 너네 혹시 이 팀을 이길 수 있으면 올라와라. 이런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그쵸. 그 초창기에는 아예 이스라엘을 아예 이쪽으로 맞아요, 아시아로 맞아요. 편입시키기도 했고. 네.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상 거의 유럽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팀들하고 만나서 올라오기 쉽지 않았고. 어렵죠. 뭐 플레이오프를 통한 사실상 0.5장 뭐 이런 개념의 어떤 본선 진출이었기 때문에 아시아는 또 오세아니아 이런 팀하고 또 플레이오프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또 호주 팀하고도 붙고 뭐 유럽 팀하고 플레이오프 하면은 무슨 뭐 유고 이런 팀하고도 또 붙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올라오기 힘들었죠. 그러다가 32년 만에 이제 우리가 본선 진출을 하잖아요. 그죠. 네. 86년 멕시코 네. 올림픽 때 그때가 처음으로 음. 24개 팀으로 늘었어요. 참가국이. 그래서 이제 티켓이 이제 배정이 그래서 되고. 아시아로 2장을 배정을 해준 거예요. 어. 24개국 늘면서. 예. 지금은 이제 32국에서 더 늘었지만 48개국까지 늘었잖아요. 다음 월드컵부터는. 그쵸. 하지만 그 당시엔 24개국도 확 는 거거든요. 음. 아시아 2장인데 서아시아 쪽, 중동에 하나, 하나. 동아시아에 하나. 하나. 그렇게 배정을 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일본 꺾고 우리 손 변호사님이 인상 깊게 봤던 네. 그 한일전 원정과 홈 경기 음. 거기서 그 과정을 극복을 하고 본선 진출한 거죠. 월드컵으로 생각해도 한일전은 중요한 경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한일 정기전 요것도 이제 이거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게 뭐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할 텐데 네. 있었었죠. 한일전 기전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없어진 지 네. 꽤 됐지만 오래됐죠.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한일전 기전이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사 네. 한일전 그것 때문에 이제 거의 뭐 감독의 목숨이 아. 날아가냐 마냐 이렇게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게임이고 네.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전 기전 초창기에 할 때는 한국이 그 당시에는 이제 축구가 세니까 한국이랑 아시아 동아시아 쪽에서 경쟁력을 더 올리려면 일단 한국을 이겨야 돼. 이겨야 된다. 네. 그래서 한국이랑 경쟁해서 자꾸 한국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당시만 해도 또 우리 선수들은 멘탈리티, 그렇죠. 정신력, 일본이랑 하면 막 몸살이지 않는 그런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 그 다음에 조금 무언가 거친 플레이도 서슴치 않고 수비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뭐 그런 게 있었죠. 네. 속된 말로는 깡다구가 있었죠. 그렇죠. 깡으로 한다. 네. 그래서 뭐 그냥 부셔, 뭐 들이받아, 뭐 이런 식으로 일본전 해갖고 너 멘트 선수들 그냥 다 부셔버려. 네. 이런 각오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었거든 사실 처음에는. 근데 점차 이제 기술적인 격차들이 일본이 조금씩 앞서가고 거기에 일본이 멘탈리티와 피지컬적인 부분이 향상되니까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정기전 아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네. 일본도 크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한국이랑 뭐.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A 매치 주간 뭐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제 그 교류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저 한일 정기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요한 기회였거든요. 일종의 A 매치를 또 대체한 역할도 네. 했어요. 네. 또 그런데 이게 잘 그 여러 경기를 하다가 또 중간에 또 약간 좀 쉬기도 하고 또 다시 또 뭐 부활했다가 또 쉬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생각해서는 지금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은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는 있을 것 네, 같아요. 재미는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기성세대가 느끼는 그런 한일 감정 뭐 이런 거는 또 약간 좀 많이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예. 선수들도 그런다 그러고. 네. 선수들도요. 요즘에 대학 선발이나 어. 뭐 연령별 선수들은 아직도 한일전 해요. 그렇죠. 예, 하죠. 일본 예. 대학 선발과 얼마 전에도 예. 한국이랑 했었고. 근데 우리가 계속 지긴 해요. 지금. 그것도 막 3대 크게 0 지기도 차가. 하고 3대 0 이상으로 지기도 하고 계속 그래요. 음. 근데 요즘은 또 우리 선수들도 옛날에 그러한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더라고요. 네, 한일전 그래서 코치 선생님들은 야 상대가 일본이야. 어쨌든 이기는 축구가 너 정신만 이렇게 해도 들어오질 않는 거죠. 요즘 선수들은 왜 그래야 되지? 근데 또 당시에 뭐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저 때는 완전 달랐겠죠. 아니 식민 지배를 수십 년 받은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지났잖아요. 예. 그때 감정은 사실 우리가 상상만 하는 거지. 맞아요. 정확하게 알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또 한일전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축구가 어떤 식으로 전해지고 어떤 식으로 자리가 잡혀왔는지를 쭉 봤는데 그럼 다음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 번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에피쇼나 유저의 질문 두 번째입니다. 제 평생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피쇼나를 즐기는 분들의 연생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네. 우리가 86년부터 쭉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 10회 연속이니까 40년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마 여기 즐기시는 분들이 10대, 20대 뭐 오. 저까지 포함해 30대라고 봤을 때 저도 나가는 것만 봤거든요. 못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었던 나이니까.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본선에만 10회 연속 진출했습니다. 자, 근데 한때는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없었던 건가요?
굉장히 그 원초적이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답은 나와 있죠. 못했으니까 못 나간 건 맞는데 이 분명히 대한민국 축구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발전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 그 발전의 포인트들이 어디 있었냐를 봐야 되는데 아예 처음 축구 경기를 봤던 그 매치가 기억나시나요? 처음 봤었던 축구 경기. 실제 경기장 가서 본 매치는 가서 보신 매치. 예, 예. 직관. 첫 직관 매치는 83년 프로축구. 와, 예. 원년에. 대우 로얄즈 대 포철. 아, 네. 그 당시 원년에도 이제 순회 공연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네, 순회 공연. 예. 전국을 뭐 서울, 부산, 대구 다 찍고, 예. 네. 전주 뭐 다 찍고, 뭐 다 찍는 거예요. 네. 안동 뭐 그러니까 도청소재지들은 다 다 찍고, 가보고. 다 찍고 춘천까지 오래. 춘천도 도청소재지. 예. 그 당시에 대우 로얄즈가 왔죠. 네. 포철이랑. 포철. 그때 이제 제가 봤던 직관 경기에 이춘석 선수가 음. 골을 넣었어요. 네. 첫 번째 경기도 K리그에 출범 딱 그 해인데 그 해. 예, 거기서 또 이춘석 선수 골도 보고. 그 전까지는 이제 KBS에서 중계를 많이 해줬어요. 아. 원년에. 예. 그래서 이제 프로축구는 라운드별로 제 기억에는 KBS에서 중계를 해줘서 그 TV 중계를 아주 열심히 받고 딱 춘천 온다 그러니까 이제 간 거죠. 보러 가자. 딱 가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가서 이춘석 선수가 저 보던 쪽 왼쪽 저쪽에 예. 골문으로 골을 넣고 아저씨들이 와 아. 하는데 홈팀 개념이 없죠. 그쵸. 그냥 골 넣으면 다 저쪽에서 포철이 막 저 공격해도 네. 홈팀이 없으니까 네. 아무나 그냥 잘하면 와 이기는 편 우리 편. 골 넣고 막 슈팅하면 와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 이제 아저씨도 오징어 떴거든요. 마른 오징어. 예. 소주 안주.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통닭 이런 거는 상상 못 하고 그쵸. 경기장에 오면 제일 많이 먹는 게 아저씨들은 이제 마른 오징어 이렇게 네. 질겅질겅 씹으면서 선수 욕하는 거예요. 저 자식은 뭐 저렇게 골을 차고 못한다. 뭐 근데 또 골 넣으면 와 좋아하고. 예. 어떻게 보면 좀 원초적인. 그렇죠. 예. 그 경기 첫 경기. 그 첫 번째 경기. 직관. 그 네. 이후부터 정말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셨고. 예. 기억나시는 네네. 경기? 저는 목동에서 본 목동. 예, 프로축구 경기가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 그게 저는 진짜 아주 그냥 스케치한 장면 몇 개만 떠오르지 그때 선수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내용이나 이런 거는 네,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구나. 나요. 그런데 목동에서 저 SK 할 때면 조셉이라는 선수 조셉. 아주 잘하던 플레이메이커가 있었고요. 외국인 선수 있었을 때. 예, 윤정환 선수 있었고 오. 그때 중앙 미드필더 아주 좋았을 때요. 예. 네. 윤정환 뭐 윤정춘 뭐 예, 이런 윤정춘 음. 있고 저는 오히려 프로 경기보다도 더 기억에 남는 거는 학원 축구 중학교 중학교 대회. 축구. 네. 제가 축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교 출신이었고 네네네네. 부평. 부평 동중 네. 부평 동중 거기서 대회를 하면 이제 응원을 갑니다. 응원 갈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로축구 초창기에는 야 그냥 뭐 경기를 즐기는 그런 개념이 많잖아요. 뭐 한 팀 응원하고 막 그런 게 그런 아니라. 거보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대회예요. 아. 토너먼트야. 우리 학교. 예, 결승 올라갔어. 예. 결승전 가영원 갑니다. 그쵸. 결승 갔어. 그리고 저쪽도 전교생 왔고 우리도 전교생 왔어. 질 수 없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한 달 전부터 연습. 와. 진짜 카드 실전 쫙 네. 해갖고 네네네. 일단 교복을 이렇게 한 열다 달 정도 닫았어요. 연습하는 이걸 많이 해야 돼. 이걸 그렇지. 잘해야 돼. 예, 이걸 잘해야 이렇게. 되는데, 예. 그때 어떤 그 분위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그 당시 가면은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봤다는 거지. 어디 포지션에 어느 선수가 누구를 마크했는데 뒤로 잘 돌아가가지고 뭐 전술이 어떻고 이런 것도 기억도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그것도 축구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처음에 봤던 축구는 그냥 그런 축구. 축구장의 분위기만 뭐 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분위기도 그렇고 방금 장재현 해설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경기도 지금 생각하면 의아한 골 넣은 사람 어느 팀이든 와 하는 뭐 연고 이런 개념이 없는 그때 축구는 지금 축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되게 좀 원초적인 느낌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더 부딪힐 것 같고. 뭐 꼭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연고지 개념이 희박했던 희박하고. 시기였던 거죠. 음. 아예 나름 뭐 이렇게 명목상으로는 두긴 했었어요. 있긴 근데 있었죠. 사람들은 전혀 몰라. 그냥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원년에도 프로 두 팀이랑 네. 할렐루야 유고 맞아요. 거기에 이제 나머지 프로화를 아직 안 한 실업팀들. 대우, 네. 포철
그다음에 국민은행 까치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게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밑에부터도 그 다음 연도부터도 조금씩 이제 실업팀 1위 팀 이제 올라오고 예. 뭐 한일은행 같은 팀 올라오고 또 바뀌고 약간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뭐 대우도 프로화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87년에 그 프로팀만 이제 하자. 그래서 이름도 초반에 83년에는 슈퍼리그. 슈퍼리그.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당시에 축구협회 최순영 회장이 예. 그 승강제 하려고 그랬었어요. 아. 실업리그 최강팀. 근데 프로 두 팀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프로 리그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두 팀으로 어떻게 프로 안 리그를 되죠. 만들어? 그 나머지 팀들 이렇게 프로 좀 해달라고 꼬셨는데 원래 현대가 프로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현대는 못하고 차범근 감독 데려오면서 프로 하려고 그러는데 차범근 감독이 공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프로를 현대 정주영 회장 지시로 하려고 그러다 못하고 할렐루야랑 그 다음에 유공 석유공사입니다. 대한석유공사 예. 줄여서 유공이에요. 옛날에 그 두 팀만 프로 팀이었어요. 나머지는 실업이고 그러니까 실업이랑 프로랑 섞어서 그 개념으로 슈퍼리그란 이름으로 만들자. 야 슈퍼리그. 지금 그렇죠. 유럽 페레지 축구에서 슈퍼리그. 얘기되는 슈퍼리그가 그렇죠. 그 그걸 얘기 전에 해서 우리가 있었다. 실업 최강이랑 그렇게 한 다음에 네. 그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그 밑에 리그 예. 거기에 이제 실업 리그를 뭐 1부 리그 아. 뭐 디비전처럼 2부 리그 이렇게 해서 승강제를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네.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87년에 그런 프로 5팀만 하자.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창단했던 럭키금성이랑 네. 또 현대호랑이랑 그다음에 그 팀이랑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팀들 있죠. 포철, 대우 들어왔고 할렐루야는 해체했고. 아. 네, 할렐루야 해체된 할렐루야가 최초 구단이었었던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최초 최초가 그다음 할렐루야. 바로 이제 유공이 유공 프로 나왔고. 했었는데 어. 그다음에 이제 그런 팀들에서 5개 팀만 프로로 다시 시작한 게 87년인데 네. 그때도 연고지 개념이 무슨 명목상의 연고지는 있는데 저는 계속 다녔잖아요 경기를. 네네네. 경기장 현장 분위기를 알아요. 어. 동대문운동장을 제일 많이 갔고 춘천엔 잘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89년 이때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89년에 1화 천마가 창단을 했어요. 네, 1화가. 네, 1화. 그래서 1화까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춘천으로 이제 경기를 한 거예요. 예. 당시에 명목상의 연고지는 현대 호랑이 축구단이 강원도가 연고예요. 아. 당시에 네. 89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연고지 잠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하고. 근데 그 당시에 강원도인데 춘천이 홈이잖아요. 근데 박종환 감독이 이끄는 1화가 온 거예요. 네. 딱 왔는데 경기장 가서 저 그날 본부석에서 보고 있었어요. 예, 네네네. 아직 그날 본부석 티켓이 어떻게 구했어? 어. 그래서 저도 일반석 안 가고 본부석 딱 갔는데 내 옆에 장내 아나운서 마이크 있잖아요. 네. 그분이 춘천 시민 여러분, 오늘 홈팀은 현대호랑입니다. 오늘 홈팀은 우리 팀은 현대호랑입니다. 그러면 옆에 아저씨들이 네. 오징어 뜯으면서 박종환 감독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오. 동대문구장 가도 그냥 막 다 와. 박종환 막 이럴 때요. 그냥 박종환 응원할 때. 네. 왔잖아요. 근데 춘천 사람이죠. 네. 뭔 소리야? 다 일화 응원해. 그러면 일화가 막 공격하면 와. 춘천 사람들이 와! 막 이래요. 그러면 갑자기 마이크 형님이 장난 아나운서가. 춘천 시민 여러분, 우리 홈팀은 현대호랑입니다. 야, 경기 중에. 느낌이네요. 예. 네, 경기 중에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응원을 저쪽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이랬다가 야 우리 홈이 현대래. 아저씨 현대래요. 우리 홈팀이. 그러니까 연고 의식이 사실상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던. 없어요. 어. 그래갖고 이제 포철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아. 포철은 좀 일찍 거기서 계속 게임을 하고 원래 실업팀 때부터 전통이 있고 그 대구 경북 요쪽 라인이죠. 박태준 회장이 포철 아. 만들고 포항에서 오랫동안 음. 그 축구에 많이 기여하고 또 89년 벌써 80년대 말 90년대 초 되면 전용구장 짓기 시작했거든요. 예, 전용구장 올리려고 벌써 딱 공사 시작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는 축구 열기가 나름 그 애정이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는 뭐 이게 홈인지 어딘지 뭐 그냥 모르고 그냥 동대문문장에서 경기하면 서울 분들이잖아요. 그 뭐 보러 오고. 예, 그러면 그냥 잘하는 팀 우리 팀. 예, 골 넣으면 다 와. 그냥 선수들 퍼포먼스를 보러 오는. 네. 물론 거기에 좋아하는 팀 팬 응원을 하겠죠. 근데 홈팀 개념이 조금 별로 많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팀은 있지만 홈팀은 느낌이 없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네, 그러니까 80, 90년대 넘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예.
지금은 우리가 프로스포츠를 보고 또 K리그를 보면서 연고 기반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해외 축구로 넘어가면 성적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잘한 곳의 팀이 나의 팀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강한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야구는 그런 개념이 제법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야구. 네. 근데 프로축구는 우리나라의 K리그는 그게 말씀을 해줬던 것처럼 비교적 늦게 자리가 잡혔는데 왜 그런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지점인데 네.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스타트. 프로를 시작할 때 야구는 전부 다 프로 구단 그리고 또 연고지가 이제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시작이. 다만 반대로 또 프로축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또는 못한 상태에서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누가 어디로 가고 누가 뭐 어디로 생기고 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는 좀 늦었고요. 선점당했고 그리고 또 야구는 사실 프로야구 만들어지기 전에도 고교야구 인기 많았죠. 엄청 인기였잖아요. 엄청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슈퍼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뭐 광주일고도 있고 경남고도 있고 뭐 경북고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뭐 천안북일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미 형성되어 있던 그런 연고 의식이 프로로 바로 올라온 거 아니냐. 네. 근데 반면 축구는 물론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었지만 있긴 있었죠. 좀 서울에 좀 많이 몰려있던 것 같기도 하고 야구에 비해서 초기 연고지 의식을 갖고 시작하는 게 좀 아쉬워서 미흡해서 지금까지도 좀 프로 스포츠로서의 어떤 그 성과를 내는데 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시작부터 불가능했죠. 연구의식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상 불가능했다. 네. 네. 야구는 초창기에 혜태 타이거즈가 나왔지만 예. 그게 이제 그 광주1고, 광주3고, 광주진흥고 네. 이 라인 주축이 돼서 들어왔고 그럼 딱 그러니까 그 팀이 그냥 우리가 프로야구로 출범할 때 그 팀이 혜태 타이거즈지만 네. 사실상 호남 분들은 광주 타이거즈인 거예요. 내 동네 팀. 그렇죠. 네. 거기가 광주 타이거즈인 거고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경북고, 대구고, 대구상고 이 라인이 만들어서 거기가 삼성 라이온즈지만 대구 라이온즈 되고 그 이전에 말씀해주신 손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고교야구 선수권대회는 TV로 많이 봤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왜? 중계를 계속 해줘요. 1년 내내 뭐 청룡기, 백호기, 황금사자기, 대통령배, 대문기 뭐 무슨 1년 내내 대회야. 그러면 뭐 진짜 심지어는 무슨 당시에 제일 많이 인기 있었던 선수가 지금은 이해 못할 거예요. 고등학교 선수인데 저렇게 인기가 많아. 설린상고의 박노준, 김건우. 네. 이 3, 4번이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 경기하면은 설린상고대 무슨 경북고였나? 경기하는데 뭐 박노준이 들어오다가 다친 거야. 오. 그거 병원 가는 것도 생중계해줘. 와, 고등학생 선수인데. 당시에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뭐 전라북도 또 군산상고가 있고 말씀해주신 또 천안북일고가 충청도에 있고 다 있어요. 부산은 부산고, 경남고 뭐 거기가 워낙 명문고고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들어왔어요. 롯데자이언츠인데 사실상 우리가 인식하는 부산 자이언츠. 연고 의식이 확실하다. 네. 네. 그렇게 들어왔고 그게 이제 그 밑에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들이 여러 대회가 있잖아요. 예. 그때 시청률이 제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그 방송계에 또 돌아가신 서기원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한테도 그 야구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들어보면 그분이 이제 밥 먹으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그 고교 대회 중계라면 지금으로 치면 시청률이 80%. 와. 그러니까 완전 국민 스포츠인 거예요. 다 본 거네요, 다. 그게 지속이 되다가 야구가 창단됐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어찌됐든 프로축구가 창단이 됐지만 83년에 할렐루야가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대우로얄즈가 무슨 연고가 있어요? 연고시 약하죠. 예, 기업이 들어왔고 없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유공이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포철 정도가 조금 독특하고. 너네 그냥 경기도 인천 쪽 해. 이렇게 주는 거죠. 예. 처음에. 근데 뭐 그게 전혀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쵸? 왜?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고지에 대한 확고한 명분도 없고 그냥 배정만 이렇게 한 거예요. 대충 거기가 뭐 공장이 있대. 뭐 럭키금성이 창단했네. 뭐 구미 쪽 그쪽에 공장을 뭐 단지를 만든대. 그 구미 쪽 경북해.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분이 약하고 지역 애착심이 있고 막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그 상황에서 그냥 순회 공연을 또 했으니 사실상 프로리그지만 그
96년 수원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리그에 가세해서 예. 구단명 앞에 지역. 지역명을 본격적으로 붙인 시기? 그 시기부터가 실질적으로는 조금 뭔가 연고지 개념으로 잡혀서 으쌰으쌰한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 그 이전까지는 말만 무늬만 좀 프로였다라는 네. 생각까지도 듭니다. 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연고 베이스로 프로스포츠가 성장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좀 당연한 일인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리를 비교적 좀 늦게 잡고 있지만 이제는 그래도 꽤 많이 그 축구 팬들의 마음속에 연고가 자리를 잡아서 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K리그가 올해 또 굉장히 좋은 흥행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늦게나마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어쨌든 축구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프로스포츠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스포츠 안에 어떤 스타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가 누가 있었을까 하면 역시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람은 차범근입니다. 네. 차범근 선수를 당시에 불세출의 스타라 그랬죠. 불세출의 스타. 네. 야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예. 야. 근데 이게 오랜만에 듣는 표현인데 저는 이것만큼 딱 와닿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불세출의 스타. 이 차범근 지금 이제 차범 감독님이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는데 그럼 이분은 국내에서 활약상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기에 독일에서 활약상이 유명하잖아요. 국내에서 차범근 감독의 활약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공군에 있었다. 공군에 있고 그 전에 고려대학교 이후에 신탁은행 갔다가 예. 네 공군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독일 무대로 갔는데 사실 고려대 시절 뭐 신탁은행 공군 이 시절은 고교하고는 중계를 많이 해주는데 네. 그런 소속 팀에 있을 때는 많이 뛰지도 않았어요. 신탁은 왜 대표팀만 주로 왔다 갔다 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표팀 경기만 주로 중계를 하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는 대표팀 위주로 좀 많이 예, 갔죠. 가끔 KBS에서 전국 고교 축구 선수권대회 결승 이걸 해줘요. 가끔 해주는데 뭐 야구처럼 그렇게 계속 전체적인 대회를 중계를 잘 안 하고 띄엄띄엄 가끔 결승 같은 거 해준다고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축구 중계 메인은 대표팀이 대표팀. 어쨌든 대표팀이 뭐 킹스컵을 가든 어쨌든 간에 네. 무슨 예선을 치르던 간에 올림픽 예선을 치르던 어쨌든 대표팀 거기서 차범근 감독이 중계를 해줬죠. 뭐 그렇긴 한데 대표팀에서의 활약 이것으로 봐서는 뭐 당시에 근데 차범근 감독이 상대했던 팀들이 네. 워낙 아까도 얘기했지만 킹스컵 메르델컵에 또 아시아 쪽의 예선 이런 게 다 동남아 팀들이 동남아 팀. 많아요. 그렇죠. 물론 그 당시의 전력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무슨 뭐 버마나 지금 미얀마. 미얀마 그러죠. 당시에 버마. 버마라 그랬는데 심지어 버마 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말레이시아 같은 팀한테도 말년이라 그랬거든요. 말년. 줄여서 말년. 인디. 말레이시아 같은 팀한테도 이말년 아닙니다. 도전하다가 역습당해서 지고 그래요. 네네네. 수중전에 또 악몽 이런 그렇죠. 거. 우리 역습 하나에 막 지고 그런 팀들이 말레이시아 같은 팀이 우리에게 복병. 그만큼 이제 아시아에서 동남아나 여러 이런 팀들과 상대를 하니 물론 초청 경기로 무슨 우리나라에 해마다 많이 와요. 당시에도 외국의 클럽 팀들이 네. 와서 게임을 하지만 뭐 정상적인 전력이 아니고 여름 비시즌에도 오고 그러니까 뭐 풀 전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차범근 감독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가늠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간 게 분데스리가 독일로. 다른슈타트 갔다가 공군의 군 문제 약속했던 5개월 잘라주는 걸 안 해준다 그러니까 다시 5개월 받으라 그래갖고 다시 왔거든요. 한 경기만 하고 네. 공군에서 해군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 잡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공군은 당시 35개월이고 네. 육군 30개월 막 이래가지고 공군이 길었는데 그거를 5개월 빼줄게. 빼줄게. 5개월 빼줄게. 육군하고 똑같이 해서 네. 제대시켜줘 약속했다가 뭐 그랬대요. 네. 근데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약- 해주기로 했던 담당자가 뭐 사망을 했댔나? 그렇죠. 담당자 네. 사망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본인은 당연히 그래서 제대 시점이 된 걸로 해서 다른 스타트 계약을 했는데 네. 근데 갑자기 다른 소리라고 들어와. 당시에 또 병역이니까 민감할 거 아니에요. 민감하죠. 그러니까 국민 정서나 이런 거 고려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야 그냥 5개월 더 해. 그리고 그러니까 들어온 거야 한경기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생각해보면. 행정 처리가 그리고 나서 공군에서 78년 12월에 다른 스타트 갔다가 네. 79년
여름까지 봄 여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로 입단한 거죠. 근데 그게 만 26세거든요. 그럼 사실 좀 늦은 나이죠. 예. 엄청 늦은 나이죠. 맞아요. 만 26세인데 이 선수가 뭐 실력이 도대체 평가를 받았을 제대로 된 강팀이랑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네. 맨날 동남아 팀들이랑 게임하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갔죠. 그래서 과연 이 어느 정도 선수가 하나? 어느 정도 그 당시 분데스리가 세계 넘버 거의 원 리그였어요. 진짜. 그렇죠. 세리아도 올라오기 전이에요. 음. 그러니까 거의 저 최고 리그에 저 선수를 데리고 갔는데 첫 시즌부터 속된 말로 씹어 먹은 거. 사실상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의 미친 거죠. 네. 아니 이 척박한 환경에 뭐 당시에 해외 축구를 봐요. 뭘 봐요? 뭐 없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70년대 같은 경우는 유럽에 진출한다. 이거 생각도 못할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실제로 나간 그런 계기도 저는 몰랐는데 이거 아주 우연한 계기에 나가게 됐더라고요. 네. 우연한 이미- 기회에 예. 초청 경기 왔다. 네네. 보고서 예, 예. 잘하네. 보고 그러니까요. 저런 선수가 있네. 네. 피지컬도 좋고. 쟤 뭐야? 놀란 거지. 누구야? 야 저거 여기 우리 분데스리가 와도 먹히겠네. 데려오자. 근데 뭐 싸니까. 네. 아, 당신은 싸잖아요. 싸죠. 그 선수. 그 데리고 온 거죠. 78년도니까 78년 12월 네. 다름슈타트부터 시작이. 다름슈타트가 한 경기 썼는데 그때 잘했대요. 네. 그 한 경기 첫 경기를 다시 평점도 복무하고 좋았어요. 네. 딱 한 경기였는데 다름슈타트에서. 잘한다. 그리고 나서 공군 갔는데 와. 그 다름슈타트 관계자들도 와서 훈련하고 이랬던 거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예. 물건이야. 어. 막 이런 얘기들이 돈 거죠. 음.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가 여름에 공군 딱 제대하는 거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요. 어. 근데 그 당시에 뭐 돈도 사실 이정료도 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아시아 선수니까 적었고 뭐 충분히 데려갈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군 제대하는 잘했고. 것도 뭐 이미 소문이 그렇게 났으니까 서로 데려가려고 했겠네요. 달려든 팀이 뭐 한 7개 이렇게 됐었대요. 리가 팀이 18개인데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팀들이 다 근데 진짜 군복무 다시 하러 가고 한 경기 임팩트가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많이 달려들었을 것이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랑크푸르트 가서 이 리가 경기뿐만이 아니라 UEFA 대항전에서도 엄청 또 두각을 드러냈고 맞아요. 프랑크푸르트의 첫 우에파컵 우승, 네. 레버쿠젠의 첫 우에파컵 우승 다 차범근 감독 네. 있을 때 차범근 감독의 공헌이 컸죠. 실제로 또 차범 감독이 프랑크푸르트 선택한 것도 처음에 그 독일 갈 때 프랑크푸르트 2군과 경기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두각을 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네. 그러니까 그때 자기 알아본 코치가 슐텍 코치라고. 예, 팀에 있기 때문에 예.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후에 뭐 어마어마한 어.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시대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처럼 일찍 뭐 협회 유소년 프로그램에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관계자 눈에 띄어서 또 유럽 팀하고 계약하고 손흥민 선수는 함부르크랑 계약을 했지만 그래서 일찍 뭐 만 17세, 18세 뭐 이때쯤에 차범 감독이 가서 체계적인 교육을 트레이닝 받고 피지컬적으로 더 향상된 음식과 뭐 이런 거 그런 거 받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선수가 됐을 가능성도 있죠. 군대 짬밥 먹고도 저 정도 했는데. 기술적으로도 향상됐을 거고 네. 피지컬적으로도 더. 왜 그냥 차 감독님 얘기 들어보면 고기 먹으려고 고기 먹고 싶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중앙정보부 거기서 양지팀이라고 만들어서 양지축구단. 어, 전설이죠. 중앙정보부죠. 예. 안기부죠.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네. 치로 치면 거기서 이우락 부장 있을 때 어. 그 중정에서 양지팀 만들어서 데리고 와서 선수들이 대표 선수들이 거기 와서 했잖아요. 네, 북한 팀이라고 하고. 제가 뭐 김호 감독님부터 해서 막 이렇게 물어보면 네. 거기서 고기를 이렇게 줬대. 아. 네.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고기를 잘 못 먹어요 선수들도. 그러니까. 그 양지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준 거예요. 네. 고기 많이 먹이고 막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고기 많이 못 먹고 막 이러는데 차감님도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육식, 고기 이런 거 그게 많이 힘이니까 먹으니까 또. 힘이 생기고. 예. 그래서 옛날 그 어르신들은 또 축구하셨던 분들은 그 힘내려면 고기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때 이제 경험을 본인이 그때 그 고기를 못 먹고 고기를 너 못 드셔서 그래. 다른 유럽 팀과 가끔 이제 상대할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밀려버리고 부딪히고 그러면 쟤는 고기 많이 먹는구나. 그 이후엔 고기 많이 먹었는데도 최진철 선수가 비에리한테 빵 나가잖아. 비에리가 더 많이 먹은 거 아닐까요?
이탈리아 스테이크가 좋으니까. 네. 그만큼 그렇게 좋지 않은 식생활 뭐 이런 환경에서도 만 26세에 가서 진짜 다 늦은 나이에 간 건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차범 감독이 엄청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만 26세랑 음. 그 시절의 만 26세가 완전 달라요. 진짜. 완전 달라요. 그때는 뭐 결혼 그때는 가장 느낌이잖아요, 26세면. 또 옛날 그 졸업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지금 46 같아요, 얼굴이 다. 달라요. 예, 그 사진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쨌든 차범근 감독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독일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 그럼 이 차범근 감독이 분데스리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는 어떤 활약을 했는가를 좀 찾아보려고 해서 월드컵이나 이런 걸 보면 생각보다 지금 우리는 그 정도 되는 해외파 그리고 최고의 스타들은 월드컵 3번 나가고 막 주장 달고 골도 많이 넣고 센츄리 클럽 가입하고 이런 게 우리는 익숙한데, 차범근 감독은 월드컵 출전도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공백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선 나가서 86년 멕시코 월드컵 본선 발표 나서 차범근은 이제 본선 32년 만에 진출이니까 합류해라. 이런 여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들어와라. 합류시켰는데 그게 거의 공백이 한 7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유럽 무대 진출하고 나서 네. 대표팀에 복귀한 게 정말 오랜만이었던 거죠. 네. 그 시기 동안은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FIFA A매치 데이 이런 것도 없었고 그렇죠. 그냥 여기서 훈련하던 선수들이 뭐 여러 국제 대회, 킹스컵이나 뭐 여러 대통령배나 이런 거 소화를 했기 때문에 유럽 리그에서 뛰는 차범근 감독이 어떤 활약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제 녹화 중계로 MBC에서 축약본으로 녹화 중계를 해주긴 했죠. 해주긴 했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정보가 중간에 또 그런 정보도 좀 끊어졌었고 정보가 좀 오가기 힘든 여건도 있었고 또 일부 약간 이제 차범근 감독이랑 또 이렇게 취재하다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기자들이 취재하다가 아이씨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사이가 약간 좀 이렇게 되면은 또 기사도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좀 기사를 나쁘게 내고. 나쁘게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호도된 이러한 정서도 생겼고 또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뭐 차범 감독님만 유럽에서 막 뜨고 저도 초등학교 때 차범 감독 선수 이렇게 카드 입고 그랬거든요. 예. 기억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카드에 이렇게 오바이드 킥하는 장면 선수 카드. 그때도 그런 카드가 거- 있었군요. 그만큼 이제 어린 시절에도 차범 감독 인기가 많았는데 차범 감독만 되게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시기의 시기질. 눈초리. 혼자 이렇게 유럽에. 니만 유럽 가냐?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허정무 감독도 가긴 했지만 네덜란드. 네덜란드 리그로. 본선 진출을 할 때 또 네. 직접 기여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 당시에 약간 좀 여러 신문 기사도 막 그런 게 나왔고. 그런 게 있었고 선수들도 우리가 다 본선 만들어 놓은 건데. 만들었는데 차범 감독이 왜 여기 와서 숟가락을 얹냐. 아. 본선 와서 조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막 그런 여론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들어왔죠. 그렇죠. 차범 감독이. 네. 되게 오랜만에 들어온 거예요. 저 때는 뭐 86 월드컵이 제 기억나는 첫 월드컵이지만 첫 월드컵이시죠. 그때가 어렸으니까 예. 저는 기억이 아주 가물가물 나는 거는 음. 차범근 와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다. 음. 분명히 국가대표팀에 들어와서 본선에 뛰면은 우리 팀을 이거는 구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게 볼 줄 몰라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죠. 사실 뭐 어린 나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주로 제가 좀 윙 쪽에서 뛰었던 것 같아요. 본선에서도. 그때 윙도 뛰고 또 공격수도 뛰고 공격수도 그러니까 하고. 이제 당시에 윙에는 김주성, 변병주 어.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김주성하고 변병주가 윙을 많이 봤죠. 어. 김주성이 왼쪽 윙 많이 보고 저는 이제 중학생이었으니까 이제 라인업 다 해서 전술 쓸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또 이게 다 기록하시니까. 기록, 예. 기록하고 네. 김주성, 변병주가 윙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허리에 박창선 중심. 박창선이 이제 우리 중심이에요. 10번. 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조광래. 아. 조광래가 링커라 그러죠. 당시 링커. 미드필더. 컴퓨터. 네, 컴퓨터링카. 네, 조광래가 봤어요. 그리고 센터백은 이제 조영증, 정용환.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허리가 조조 라인이었거든요. 예, 조영증, 정용환. 네. 그리고 예. 오른쪽 박경훈이 있고. 박경훈. 네. 허정무 선수는 허리도 그러니까요. 보고, 어. 그다음에 왼쪽 풀백도 보고. 예. 뭐 이탈리아전 이럴 때는 왼쪽 윙백 보고. 네. 허정무 선수가. 뭐 그랬죠. 그리고 키퍼 오영규 막 이런 식으로 예. 해서 했고 최전방에 이제 최순호가 나와야죠. 최순호의 그 차범근 감독이 약간 후리하게 움직이는 지금 치면 손흥민 선수처럼 당시에는 이제 만으로 거의 몇 살입니까?
만으로 한 34? 그러니까 이제 있었네요. 예, 레버쿠센 시절이긴 했지만 전성기는 좀 꺾이고 내려왔고. 이제 나이로 보면은 흐름이긴 했지만 여전히 몸은 좋았어요. 네. 노련하게 플레이를 거기서 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링커 플레이 어. 딱딱 연계해주고 네. 연결해주고 네. 이런 거 해주는데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선수라고 손발을 많이 안 맞춰봤기 아, 때문에 네. 당시에 그 선수들이랑 음.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 클래스가 있었고요. 네, 나머지 선수들이 그래도 다 잘 같이 해줬어요. 지금 그 장전 해설위원이 말씀해준 선수들 아마 한 번쯤은 대한민국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레전드들이 이제 지정이 안 돼. 레전드들. 진짜 정말 레전드들.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예.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이 그때 기록을 보면 결국에 그 86년 멕시코 월드컵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월드컵 본선 진출이 역사의 스타트인데 첫 승점도 요 대회에서 땄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 불가리아. 뭐 잔디가 막 파이고 막 지금 진흙같이 돼가지고 막 시작할 그- 땐 피 안 왔는데 중간부터 폭만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김종부 선수가 김종부. 네, 골을 넣으면서 불가리아랑 1대1로 비기고 음. 첫 승점인데 네.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당시에. 아, 근데 보면 그 조도 또 안 좋았던 게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이탈리아면 네. 조도 안 좋아요. 저거 어떻게 네. 나가? 물론 마라도나 있고 막. 저 3위를 해도 올라갈 수는 있으니 기회가 있으니까 예. 지금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첫 상대 마라도나. 와 허정보 선수가 그 당시에 그렇게 안 했으면 아, 그 가격을 가격을 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때 보면 제 기억에 예. 전술이 뭐였냐면 대부분 지금처럼 이렇게 그 상대 팀에 대한 전력 분석이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요. 몇 풀타임으로 이제 막 이렇게 그 전술이나 그다음에 이 팀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걸 사실 공략하기 정보가 쉽지가 않아서 네. 그냥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는 여기는 너무 세. 그냥 그때 그런 분위기였고 첫 경기는 여기는 마라도나만 잡으면 돼. 마라도나만 오. 잡자. 그냥 우리가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매체에서 마라도나를 잡자. 이 선수만 잡으면 끝나. 근데 거기는 부르차가 발다로 진짜 엄청난 스타들이 많았거든. 네네네. 근데 우리는 마라도나만 잡아. 아는 거야. 네. 그냥 마라도나만 잡으면 돼. 저 팀은. 그래서 마라도나를 김정남 감독이 전담 마크를 붙였죠. 예. 전반에 김평석 선수에게. 그때 김평석 선수가 자꾸 뚫리는 거야. 마라도나한테. 네. 그 중간에 이제 허정무 선수한테 네. 야 바꿔! 어. 이래갖고 허정무 선수가 바꾸거든요. 그 마크맨 멘트를 바꿨어요. 네네네. 그랬는데도 막 그냥 마라도나가 뚫고 나가고 마라도나니까. 허정무 선수가 그러다가 이제 막다가 태권도 한번 하고 가격을. 네. 근데 또 사진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 야 마라도나도 기술을 잘 받아줘. 맞아요. 표정이 약간 사실상 프로레슬링처럼 이렇게 그런 것처럼. 역대급 사진이 나왔어요. 불가리아전 앞두고도 잠깐 이름이 좀 가물가물 기억이 안 나는데 불가리아 할 때 한 명 있어요. 그 사람 중심, 잡아. 그 선수로부터 볼이 다 이제 풀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매체도 우리 신문부터 해서 다 그때 기억이 그랬어. 그 선수를 잡아야 된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요즘도 네 잡아라. 한 선수 잡아요. 우리 02 월드컵 때도 올리사 대회 잡아. 그때까지 그 문화가 간 거예요. 그 미국을 정도로 잡아라. 약간의 저 추갈몬 문화 이게 쭉 간 거죠. 네. 미국은 언론들, 문어발을 잡아라. 맞아요, 맞아요. 팬들이 이거 어. 네 그렇게 간 거죠. 사실 그 3대1로 첫 경기 지긴 했습니다만 골을 넣었잖아요. 그쵸, 한골 이걸 넣었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게 음. 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 골 들어가는 순간 진짜 전율. 정말 그 어린 나이인데 특히 박장선 선수가 골 넣은다면 이제 멋진 중거리슛 아닙니까? 골 넣고 나서 막 뛰어다니면서 환호하는 게 아니라 딱 무릎 꿇고 네. 기도하는 듯한 이런 그 손동작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진짜 그 당시에는 그 슛이 사실 지금 보면 되게 멋지게 딱 노려서 찬 네. 중거리 골이고 그러면서 딱 기도했는데 그때는 지금 이제 표현으로 저거 약간 뽀로가 아니야? 야, 저 후끈데. 약간 그랬었어요. 진짜 첫 골인데 이렇게 확 올려다가 장마서 그냥 얻어맞았나? 들어간 거 아니야? 물론 약간 이게 이런 궤적이 있긴 예. 했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기술적이고 어. 좋은 중거리 골이거든요. 근데 저 어릴 때 일기장에도 그걸 이렇게 쓴 거야. 뭐라고요? 왠지 뽀록 같아. 왠지 막 이렇게 쓴 거야. 이거 이번 기회에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린 마음에. 어린 마음에. 어린 마음에. 뭐 이렇게 슈팅을 그렇게
노려서 찬 거 같진 같진 않고. 막 그렇게 쓴 건 지금 보면 내가 웃죠. 네, 애기 때니까. 그렇죠. 네. 아. 혹시 이거 다 기록한 거 보관하고 계십니까? 일기장들이 좀 있긴 오! 있어요. 와, 근데- 이건 한국 축구의 산실인데. 와. 어. 근데 뭐 너무 이제 그 옛날 일기들이라 음. 네, 막 없어진 것도 있고 네. 뭐 보관이 이제 완벽하진 않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리아전에서는 그래도 최초의 승점을 네. 땄고 이탈리아전에서도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2골이나 오, 넣었고 잘했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허정무, 네. 뭐 최순호, 최순호가 먼저 네. 골을 넣었어요. 최순호 와. 선수도 주목 진짜 많이 받았었죠. 아니 그 최순호. 야, 그 본선에서의 최선호 선수의 골. 예. 이거는 역대 월드컵 본선 우리나라 골 중에 정말 멋진 골 꼽으라면은 반드시 들어가요. 베스트 어. 10에는 분명히 들어갔죠. 어떻게 몸을 그렇게 돌리면서 강력하게 때리는. 그때 저는 최순호 선수 팬이었지만 네. 거의 84년 막 이때도 최순호 선수 때문에 제가 포천 포천, 경기 네. 동대문으로 오면 경기 보러 가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뭐 대표팀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못 뛰었어요. 소속팀도 많이 못 뛰고. 근데 이미 예전에 최순호 선수는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 때 네. 맹활약하고 그래서 이미 이탈리아 명문팀으로부터 어. 계속 오퍼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최순호 감독을 만났을 때도 뭐 그냥 그 유벤투스가 따라다니는 얘기 또 하죠. 맞아요. 네. 했는데 포천에서 안 놔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당시에는 분위기가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위해 예. 네. 내셔널리즘이 강했기 때문에 그쵸. 대승적으로 이 선수의 해외 유출을 막자. 뭐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은 아마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어. 지금 팬들은 말이 왜? 돼? 뭐 이러실 텐데 당시만 해도 일종의 국부 해외 유출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잘 안 줄라 그랬어요. 해외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아쉽죠. 그쵸. 최순호 같은 선수는 저는 진짜 경기장에서 보죠. 어릴 때. 와 진짜 다른 클래스의 선수가 무슨 우한 어떤 키도 크잖아요. 키 우한 크죠. 학 한 마리가 다른 클래스에 있는 선수가 후리하게 뛰면서 뭐 기술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 다 월등한 기량을 혼자 보여줘요. 그 경기장 가서 보면 진짜 확 보이거든요. 네. 최순호 선수는 그만큼 월등한 선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어릴 때 최순호 선수가 오히려 유럽을 갔으면 더 또 대성할 수. 저 선수는 진짜 스타일도 약간 요한 크루이프. 또 나중에로 치면은 뭐 누구랄까 베르바토프과. 예. 기술적이고. 기술적이면서도 우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미드 플레이도 다 할 줄 알고요. 또 장신인데 스피드도 있고. 그래서 유럽에서 일찍 가서 좀 성장해서 경험을 쌓았으면 최순호 선수도 엄청난 선수가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그게 되게 아쉽죠. 아쉽죠. 뭐 최순호 선수는 나가지 못했지만 이런 러브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또 후문으로 들었고 네. 지금 허정무 감독은 실제로 해외에서 네덜란드에서 뛰었었죠. 그렇죠. PSV 네. 아인토벤. 네. 뭐 거기서 뛰었었고. 그랬다가 이제 어. 복귀했죠. 복귀했죠. 84년 5년 이럴 때 예. 미국 갔던 조영증 씨도 럭키 금성 창단하면서 들어왔고. 뭐 홍콩 그 당시에 간 뭐 김성남, 김강남 형제, 홍콩 해북 뭐 이런 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선수들도 다 왔었어요. 84년 5년 이럴 때 이제 럭키 금성이랑 뭐 다른 팀들 현대 호랑이 이런 팀들도 창단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다 속속 복귀하고. 들어와서 허정무 감독도 아인토벤 있다 들어오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다 들어왔죠. 네. 정리되고 차범 감독은 그때 분데스리가 있고. 그 요 정도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법한 대표팀 레벨의 최정상급 선수들 말고 혹시 80년대 이렇게 이 선수 좋았었다 기억 남는 선수라거나 아니면 그 선수들의 어떤 독특한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을까요? 저는 일단 외모. 털. 예. 조국현 선수. 조경이요. 딱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럭키 당시는, 예, 많이 안 길렀거든요. 그때는. 네. 근데 그 또 아주 독특한 그런 네. 선수였죠. 또 기억나시는 선수 있을까요? 저는 럭키 금성 창단하고 머리 젊으신 분인데 네. 되게 열심히 뛰어요. 어. 근데 머리숱이 별로 없으신데 되게 열심히 뛰어. 아니, 박항서라고.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너무 그때 좀 빨랐어요 그게. 와 그래서 진짜 열심히 뛴다. 네. 예전 사진 보면 감독님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좀 비슷하던데. 네네네. 거기 가셨거든요. 또 어디? 예, 어디 가신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동굴도 가시는데. 네. 박항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86년 멕시코 월드컵이 기점이 돼서 쭉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점은 그때 땄지만 그 이후에 승리하는 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죠. 2002년. 네, 승점이 쳤어요? 네. 근데 2002 월드컵 때 엄청난 성적을 거두면서 또 우리는 폴란드를 상대로 월드컵 본선 최초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주목할 만한 그리고 우리도 기억 속에 있는 선수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FC9 유저 분들의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해버지 박지성이라는 말을 봤습니다. 국내 1호 해외 진출 선수는 뭐 차범근, 그리고 해외 진출 선수 중에 가장 화려한 경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지금 손흥민 선수인데 왜 박지성 선수에게 해버지라고 부르는 건가요? 요즘 해외 축구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 해버지라는 단어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버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해외 축구의 아버지를 이제 줄여서 그 축구 커뮤니티의 축구 팬분들이 해버지 이렇게 부르시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박지성 선수가 해외로 진출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역시 02 월드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네. 02 월드컵 전에 우리 축구와 2002 월드컵 이후의 대한민국 축구는 굉장히 아마 달라진 분기점이 된 대회라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마 리그적인 측면에서도 그럴 것이고 선수들도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맨날 우리는 기술이 떨어져 정신력이랑 그래도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떨어져서 문제야.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본 다음에 체력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게 잘못됐었구나.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한 것도 결국에는 02 월드컵이었던 것 같고요. 두 가지가 충격이었어요. 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체력이 부족하다. 어. 이것도 충격이었고 우린 체력 되는 줄 알았는데. 기술은 충분하다. 네. 이것도 충격이었죠. 아니 기술 충분하다고? 네. 야 이거 오자마자 이거 놀리네 우리를.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했는데 사실 그게 정말 기술이 충분하다는 뉘앙스는 아니었죠. 예. 그거는 아니었고 양발을 잘 쓰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그렇죠. 네. 뭐 유럽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없으니까. 네, 히딩크 감독이 와서 2002 월드컵을 준비했고 또 실제로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는 점. 그 후에 또 세계로 많은 선수들이 네. 진출을 했고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좀 좋은 분수령이 됐죠. 그리고 히딩크 감독의 애제자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축구 붐을 대한민국에 일으키게 만든 선수가 바로 역시 박지성 선수였는데 박지성 선수는 뭐 비단 어느 감독이 선택을 했어도 좋아할 만한 플레이어긴 합니다만 히딩크 감독이 정말 많이 아꼈던 것 같긴 해요. 특히 그 당시에 기술위원장이었던 이용수, 이용수 전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박지성 선수의 발탁에 있어서 아주 큰 어떤 분기점 순간이 어디였더라 그 울산 감동구장이었나 어디서 연습 경기를 하는데 박지성 선수를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이 선수를 최종 엔트리에 넣어야 되나 말이야 이제 선수를 고르는 단계죠. 네. 근데 그 당시가 이제 살얼음이 좀 얼어 있는 약간 추운 날씨였나 봐요. 네. 근데 엄청나게 뛰잖아요, 박지성 그죠. 선수가. 거기를 몸을 사리지 않고 그냥 살얼음인데 태클을 팍 몸 안 사리고 맨살로. 그러면서 그냥 몸 안 사리고 그냥 이렇게 뛰어나는 거예요. 뭐 아마 다 살얼음 깨지면서 네. 쫙 미끄러질 거 아닙니까? 와 무슨 영화 같은 어. 만화 같은 그런. 슬로우만 걸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헌신적으로 막 합친 듯이 뛰어다니는데 그 순간 그때 이제 히딩크 감독이 이용수 위원장한테 쟤는 뽑아야 된다. 저런 선수 필요하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김남일 선수 같은 선수도 전남 경기를 보다가 히딩크 감독이 김남일 선수 사실 대중들한테 무명이었거든요. 네, 당시 K리그에서 제 중학교 1년 선배. K리그 인천 맞아요. K리그 팬들은 아는 선수지만 근데 사실 대중들한테 무명했던 선수를 그 경기에 아마 다른 선수들 보러 갔을 거예요. 보통 그러다가 이렇게 딱 눈에 띄어서 차출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다가 그 히딩크 감독이 저 선수 누구냐? 진공청소기다. 그 옆에 있던 사람도 놀랬을 거 아니에요. 김남일이라는 선수. 저런 선수 필요하다. 픽. 딱 허리에서 막 우리 당시의 축구로 당시에 이제 염원이었던 16강 진출을 위해서면 일단은 그런 왕성한 체력 또 헌신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유형이 필요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우리 대표팀 문화가 당시에 또 여전히 소집 문화. 그것도
히딩크 때는 좀 더 했어요. 좀 심했죠. 월드컵 유치를 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합숙 문화 장기간 합숙을 하면서 리그는 파행이었는데 중간 멈춰. 그 김태형 선수 얘기에 따르면 네. 그 김태형 위원하고는 또 올림픽 때 같이 해설을 예. 봤어. 계속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당시에는 와 진짜 엄청나게 그 장기간 동안 피지컬 훈련하고 그랬어요. 그 월드컵 여름에 하기 전에 1월에 골드컵이라고 그거 준비하면서부터 일종의 파워 트레이닝, 체력 훈련 막 하고 식단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해서 딱 4월쯤 5월 4월 이럴 때 선수들 몸이요 다 전사가 돼 있어요. 완전 올라와서 체지방도 없고 네. 자기도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5월 평가전부터 갑자기 선수들이 무슨 이렇게 전사죠. 올라왔죠. 네. 평가전 엄청났어요, 하면은 진짜. 막 이렇게 네. 뭐 잉글랜드하고도 프랑스. 이기고 프랑스 잘했죠, 스코틀랜드하고도 그때 잘하고 엄청. 스코틀랜드 와. 대파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월드컵 유치를 네. 하는 그 대승점 목표에 따라서 구단들이 다 협조를 해줬죠. 음. 그래서 사실은 2002년 멤버들이 되게 행운아들이에요. 수혜를 많이 받았죠. 수혜를 그 프로그램의 수혜를 좀 받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몸 완전히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본선 나갔는데도 네. 그랬음에도 사실 힘든 게 월드컵 본선이거든요. 그쵸. 근데 와, 그 대단한 성적을 어쨌든 냈고. 대단한 성적을 냈고 뭐 전술적으로나 어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축구의 특징을 와서 여러 시행착오를 직접 겪고 또 한국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이 한국 정서나 또 이런 문화에 대해서 아 한국은 이런 축구가 좋겠다 네. 라고 또 선택을 해서 그렇게 갔고 그렇게 해서 아마 성과를 이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 한국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이 있어야 그게 이제 가능한데. 한국의 성향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쪽에. 네. 그 재택으로는 알기 좀 어렵거든요. 그럼요. 네. 어쨌든 힘들지, 중국어로. 이게 중이 좀 힘들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박지성 선수가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포르투갈전 때 멋진 골도 넣었고 결국에는 히딩크 감독과 함께 네덜란드로 건너가서 그 저는 박지성 선수가 그래도 이제 잉글랜드 무대나 유럽 무대에 진출하기 전에 그 제가 이제 또 장전 해설위원이 방송 픽해준 그 유소년 아니었습니까? 2006년에 그 전에부터 그래도 해외 축구를 팔로우를 했었는데 박지성 선수가 딱 유럽 무대 그리고 잉글랜드로 진출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그때 당시에 20대, 10대의 해외 축구를 안 보면 학교에 가서 이야기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버지라는 단어가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이 맞아요. 별명이었던 거죠. 차범근 선수가 어마어마한 성적도 냈고 정말 대단한 선수지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많이 쉽게 접하기가 어려웠어요. 경기 장면 자체를.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시기적으로 볼 때 그쵸. 중계가 이루어지니까 네, 챔피언스리그도 나와, 네. 프리미어리그도 나와. 다 직접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저도 그때 이제 20대 때인데 예. 모입니다. 일단 친구 집에 네. 모여요. 그래서 일단 놀아요. 네. 그러다가 보는 거죠. 그거 모여서 저 친구들 또 네네. 동창들이랑 모여서 장전 해설위원 중계를 봤죠. 그때 이제 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다음 PSV 챔피언스리그 중계하셨고 그랬을 때니까. 그게 라이브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계 역사로 치면은 라이브의 본격적인 대중화, 라이브 중계, 해외 축구 라이브 중계 본격적인 선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전까지가 중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1970년에 금산에 충청도 금산에 위성기지 건설돼서 70년 멕시코 월드컵 같은 경우는 MBC에서 개막전, 결승전 생중계를 해줬고 그때 흑백 TV가 많이 보급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생중계해줬고 그 다음에 70년대에도 어르신들 얘기에 따르면 영국 축구라 그래서 녹화 중계를 해줬어요. 이제 슬슬 이제 흑백 TV들이 보급이 이래도 꽤 될 때 녹화 중계를 해주면서 네. 했는데 그 영국 축구란 게 언제 한 건지 몰라요. 녹화니까. 네, 이게 도대체 1년 전에 한 건지 뭐 6개월 전에 한 건지 몰라요. 그 테이프 공수돼서 보면 그때는 이제 이 필름이겠죠. 네. 1인치 그 전이었으니까 1인치 필름도 그 전. 그러니까 아마 어떤 필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비행기를 통해서나 배를 통해서 오면은 옛날 거겠죠. 어쨌든 그 경기를 녹화로 하는데 또 중계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 이후에도 또 분데스리가에서 70년대 말부터 또 녹화 중계를 해줬어요. 그때도 역시 녹화. 축약본. 예. 90분 풀타임이 아니고 한 50분 막 이렇게 축약해서 녹화로 MBC에서 밤에 해주는. 그 이후에도 해외 축구는 간간히 계속 해줬어요. 네.
월드컵 때도 이렇게 해주고 또는 90년대 들어와서도 케이블이 한 95년 이후에 본격화돼서 나올 때도 이제 한국 스포츠 TV 예. 생기고 그게 이제 SBS 축구 채널이 됐죠. 그 한국 스포츠 TV부터 SBS 스포츠 채널이 될 때 그때도 해줬어요. 영국 축구라고. 그것도 녹화 중계. 다른 브라질 리그나 이런 경기도 해줬지만 그것도 녹화 중계. 근데 그때는 그래도 좀 빨리 해줬어요. 뭐 얼마 안 된 경기. 뭐 몇 주 요 정도만. 예, 뭐 일주일 전 네. 또는 늦어도 네. 그 전주 거를 다 해줬어요. 그 다음 라운드 거.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봤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그때도 많이 해줬어요. 맞아요. 영국 축구라고 해주긴 해줬단 말이에요. 90년대 말에도. 근데 우리 팬들에게 대중적으로 당시 케이블 TV가 보급이 되긴 했지만 케이블 안 보는 분들 또 유선 TV만 보시는 분들은 있죠. 또 그 스포츠 TV 안 나와. 네. 그러니까 자 못 보시는 분들 대중적으로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은 해외 축구의 대중화가 축구 중계가 라이브가 생명인데 그죠. 이게 시작인 거예요. 네. 사실상 프리미어리그에 박성수 들어가서부터의 그때부터. 라이브 중계. 그게 사실 그 대중화, 해외 축구 팬들 또 전체적으로 축구의 눈을 높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됐죠. 그래서 큰 역할을 한 거죠. 당시 제 친구가 치킨집을 냈어요. 치킨. 예, 대학교 앞에서. 예. 그래서 밤에 경기 있으면은 와, 다 오는 거예요. 우르르 와서 네. 같이 보고. 예. 네. 거의 진짜. 치킨집이 아니라 거의 그 축구 보는 맞아요. 곳처럼 느껴지고. 일단 선발이냐 아니냐. 그 진짜 그때는 진짜 이거 예, 이거 너무 가지고도 중요했죠. 중요하죠. 진짜. 네, 진짜. 라인업 뜰 때 오늘 선발이냐 아니냐. 맞아. 기억나네요. 그래서 이 해외 축구의 라이브 그리고 해외 축구 팬들이 이렇게 대거 만들어질 수 있게 한 것이 박지성 선수의 여러 가지 공로 중 하나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박지성 선수가 성공적인 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뭐 그때 당시에 이영표 선수도 있었지만 이후에 해외로 진출하는 그 코리안 리거들의 물꼬를 좀 터졌다라는 의미도 굉장히 좀 크다라는 의미에서 해버지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독특한 유형. 그 이전까지는 이제 차범근 감독, 차붐의 존재로 인식을 했기 그쵸. 때문에 대한민국 선수는 차붐하면은 그래서 한국 선수들을 볼 때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서정원 선수가 스트라스부르크 가거나 뭐 몇몇 선수들이 유럽에 갔잖아요. 이상윤. 네. 이상윤 선수 로리안. 로리안도 그쵸. 가거나 뭐 이렇게 갔는데 이상윤 그 형님은 많이 뛰진 않았어요. 어쨌든 미안해 상윤이 형. 예, 네. 사실이잖아. 그래서 약간 김구라처럼. 어쨌든 김주성. 간에 예? 김주성. 김주성. 그렇죠. 예. 오홈에 이제 김주성 선수도 가고 그다음에 황선홍, 황선홍. 구퍼탈 그쵸. 뭐 이런 팀 가는데 뭐 약간 하부 리그 막 이부 네. 리그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유럽에서 바라보는 기준은 차붐 잘하는 선수는 차붐이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 하면은 빨라 스피드가 있으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은 차붐 때 보면은 스피드 빠른 선수가 많다. 그래서 서정원도 그랬고 빨랐고. 그렇죠. 예. 또 포르투갈로 갔었던 정재권 선수. 예. 정재권- 섹세기. 예, 섹세기 정재권 선수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다 빠른 선수예요. 네. 그런 이제 윙어들이 있는데 박지성 선수는 새로운 한국 선수를 보는 또 하나의 계기인 거예요. 와, 이 선수 독특하네. 네. 엄청나게 뛰면서 헌신적이고. 헌신적인 플레이를 하고 수비적으로 이른바 약간 수비형 윙어처럼 네. 중요한 경기 때 그런 그러니까 감독의 요구를 정말 그쵸. 성실하게 잘 따르고 거기다가 뭐 공격력이 없는 것도 아니네. 골도 좀 넣고. 네. 약간 독특한 유형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박성 선수 같은 유형은 또 양발도 다 잘 쓰고 한국 축구의 이거 학원 축구 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전형적인. 유럽 시스템에서 이런 유형이 나오기가 쉽진 않아. 오히려. 말 잘 들어. 예. 시키는 대로. 멀티에 엄청나게 그냥 헌신적으로 다 뛰고. 받쳐. 그다음에 뭐 양발에 뭐 그냥 여기저기 갖다 놔도 그 역할을 대충 해. 공격력도 좀 있어. 수비 잘해. 사실은 조금 이런 유형은 별로 유럽에 없는데 이게 사실 약간 한국 축구 문화 시스템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 선수를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더 다각할 수 있는 그런 걸 박지성 선수가 또 많이 줬죠. 그렇죠. 저는 좀 여기서 양심 선언을 네. 하겠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지금 해버진데 예. 어마어마한 선수잖아요. 사실 큰 일을 했는데 음. 제가 기억하는 저의 박지성 첫 모습은 2002 월드컵이 아니라 그 전이거든요. 전? 시드니 올림픽
허정무 감독이 전. 발탁을 했으니까. 네, 그 올림픽 대표팀의 평가전인데 음. 박지성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어요. 평가전에. 올림픽 전이죠. 근데 들어올 때 너무 삐쩍 마른 거예요. 선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위축이 잔뜩 위축돼 있는 표정인 거예요. 후반전 교체로 들어왔는데 야, 좀 이상하다. 뭐지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들어오자마자 공을 이제 제 기억에 포지션이 중앙 미드필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윙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공이 패스가 왔어요. 한참 있다 들어와서 한참 있다가 공이 왔는데 공 밟고 넘어지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야, 쟤는 앞으로는 못 보겠다. 아 긴장 너무 많이 했다. 안 되겠다. 쟤는 앞으로는 볼 일이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일본을 간다고 그러고 퍼플 상가. 월드컵 대표팀이 된다고? 네. 평가전 하는데 저 선수를 왜 뽑았을까? 하다가 점점 하는 걸 보니까 와, 그 당시 막 잔뜩 위축돼가지고 공 밟고 혼자 넘어지던 선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의 첫 인상은 공 밟고 혼자 넘어진 박지성. 공이 그게 월드컵 이제 명지대에서 올림픽 대표로 네. 일단 선발이 돼서 네, 그것도- 예선전 치를 때 그때 얘기죠. 네네. 원래 팀들이 다 짜여 있었는데 그 중간에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선수가. 네. 그래서 그때 잠깐 그 시기가 있었어요. 아. 축구 팬들 네. 사이에서 맞아요. 뭐 커뮤니티로 치면 사커월드나 네. 또는 제가 운영하던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서 왜 뽑아 저 선수 무슨 맞아요. 이유야? 이러한 그 커뮤니티 논란이 네. 처음에 뽑혔을 때 한두 경기 때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시기에 극복을 했죠. 그리고 감독은 이제 확실히 저 선수 장점이 있다. 허정무 감독이 명지대 이제 김희태 감독하고 친하지만 그 조언을 계속 듣고 분명히 그걸 찾을 때까지 기다려준 거죠. 그 박지성 선수가 초반엔 긴장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능력을 보여줬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일본 무대에 가서 네. 더 큰 성장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대도 잘 맞았어요. 여러 가지가 박지성 다. 선수가. 네. 그러면 해버지 박지성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준 건 히딩크고 네. 또 그런 월드컵 발굴. 대표팀까지 갈 때까지는 또 허정무 감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대표팀 발굴은 사실 허정무 음. 감독이죠. 네.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02 월드컵 이전에 이름도 없고 못하는 선수였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올라올 것을 봤었던 그 지도자들은 좀 소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대단한 선수가 되다니. 사실 엄청난 노력형 선수이기도 하지만 네. 노력만 하고 뭐 재능 없는데 노력으로만 된 건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죠. 축구 잘하는 선수니까 아니, 원래 노력으로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면 네.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꽃피워줄 수 있는 지도자의 또 운대가 중요한데 그것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지 않았나. 일단은 성실하고 그쵸. 겸손하고 네. 축구밖에 모르고 어. 이런 성향이 그 어떤 멘탈리티적으로 동기부여를 만들어줬을 때 그게 이제 약간의 운이 섞일 수도 있어요. 운대가 맞아서 딱딱딱 이런 자리가 또 생겼네. 그럴 때 그거를 할 줄 아는 선수와 어깨뽕 들어가서 막 그다음에 그거를 또 망가뜨리는 선수가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박지성은 어떠한 그 장이 생겼을 때마다 정말 겸손하게 성실하게 그걸 배우려는 자세로 들어가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마다 그 계속 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쭉 올라오고. 그래서 박지성의 사실은 그 성장사를 보면 네. 실력적으로도 계속 성장해요. 맞아요. 맨유 가서도 성장해요. 계속 성장해서 퀸스파크 레인저스 가면서 이제 조금 하락세에 들어가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성장세였다.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한 거죠. 그 박지성 선수가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도 입단할 수 있는 타이밍이 처음에 있었었는데 수원 공고였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수원 수원 삼성 출신이니까. 가고 싶어서 네. 그랬다. 그래서 수원 삼성 팬들은 박지성 왜 그때 영입 안 했냐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당시 상황은 좀 그렇지가 않았죠. 그렇죠. 네. 박지성 선수가 그 당시에는 뽑히기에는 이제 워낙 좋은 어린 선수들이 많았어요. 수원 삼성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든 명지대에 네. 가게 됐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J리그로 또 진출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또 K리그에서 뛰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지만 돌아보면 당시에 또 수원 삼성이 워낙 치열한 이 상황이었기 멤버가 때문에 워낙 좋았어. 그랬죠. 어쨌든 2002 월드컵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대한민국에 축구 관련된 것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와, 이거 뭐 많이 커졌다는 정도를 넘어서 아 그렇죠. 천지개벽. 예. 완전 폭발. 뭐 일단 등록된 선수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리그도 훨씬 뭐 좀 더 체계화되고 물론 2002 월드컵을 위해서 리그가 희생해준 것도 굉장히 컸습니다만 걸리지면 안 됩니다. 예, 그건 분명히 베이스가 됐고 그 이후에 시스템적인 부분도 조금 더 체계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지금의 형태
K리그 1, 뭐 2, 그 전엔 뭐 클래식 챌린지 시절도 있었지만 내셔널리그에서 3, 4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U리그도 완전히 자리를 잡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것도 공이 월드컵 이후라고 다 보는 게 좀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예. 네.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해외 진출의 활로가 여러 가지로 열렸는데 뭐 지금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망주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것도 또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었었죠. 그렇죠. 한때. 예. 네. 그래서 그걸 선발에서 아예 딱 그 자매 결혼처럼 약간 해가지고 국비장 학생처럼 보내는. 유망주 지원 프로그램. 네. 그래가지고 뭐 손흥민 선수도 있었고 또 지동원, 지동원. 나태인 뭐 이런 선수들 레딩 같은 클럽. 예. 랑 제휴해서 뭐 이렇게 뭐 네. 가는 경우들도 있었고 뭐 그런 유학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FIFA의 유소년 정책 그 제도 변경에 따라서 그쵸.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질 못하게 됐어요. 예. 그런 시스템을. 하지만 그거 수혜받은 선수가 이제 손흥민 그렇죠. 선수. 대표죠. 예,가 네. 대표적이죠. 그 손흥민 선수는 또 결과적으로는 역시 또 춘천. 네. 춘천. 그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해외로 진출하기 전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떤 그 평가는 어땠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유럽 가서 막 플레이를 활약을 시작할 때 이제 일부 축구인들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 저런 식으로 저 계속 키우면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지도자들 지금 학원 축구 문화는 다른 시스템으로 키우는데 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어릴 때부터 춘천 데리고 있으면서 후평중학교 한 2학년까지 네. 후평동 살았는데 춘천에 거기 황희찬 선수도 거기 출신이에요. 네. 후평동 오. 축구 명가야. 네. 네. 거기 출신인데 거기서 후평중학교 2학년 때까지 본인이 가르쳤거든. 약간 홈스쿨링처럼. 네. 홈스쿨처럼 기본기부터 음. 기본기만 그냥 막. 근데 사실 우리나라 학원 축구 시스템이 그렇지 않죠. 그 일선에 있는 학원 축구 지도자들은 손흥준 씨가 물론 예전에 현대에서도 뛰고 선수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했던 시스템이 약간 이제 왜곡받고 그쵸. 또 폄하받을 수도 있으니 약간 거기에 대해서 약간 경계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제 주변에는요.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이 보란 듯이 성공해서 손흥민 선수가 후평중학교 가고 그다음에 축구부 때문에 이제 육민관중학교 원주에 거기 3학년 때인가 갔다가 동북고등학교 입학을 축구부로 해서 들어갔다가 거의 안 있었어요. 바로, 동북고등학교 예. 있고 협회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바로 독일로 예. 가서 거기서 있다가 그 관계자에 의해서 함부르크 팀으로 이제 입단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그 축구 학원 축구 시스템을 거의 하나도 거치지 않은 선수. 그쵸. 네. 사실상 네. 그 시스템에서 발굴된 선수예요. 음.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시스템대로 성공을 했죠.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학원 축구 문화로 발전된 선수가 아니죠. 아예 다른 케이스죠. 인천이다 인천. 그런 네.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박지성 선수가 활로를 뚫어놓은 이후에 해외로 진출하는 루트가 이제 제법 많이 생겼는데 K리그에서 활약을 한 다음에 그 활약을 기반으로 바로 이 유럽 클럽에서 데려가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 선수들이 뭐 기성용, 뭐 이청용, 그렇죠. 혹은 뭐 박주영 이런 선수들이 좀 구자철, 지동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런 케이스고 아니면 하브리그에 먼저 진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케이스. 요즘으로 따지면 배준호 선수가 이제 또 스토크로 대전을 스토크로 통해서 갔고. 갔고 이런 케이스가 있을 네. 것이고. 일찍 간 선수로 치면은 과거에 이제 설기현 선수. 설기현, 예. 광운대에 있다가 네. 네. 그랬다가 이제 로얄 렌토 그쵸. 벨기에 리그로 갔다가 안드레어트 거쳐서 유럽 무대, 네. 잉글랜드 빅 무대, 리그로 왔고. 울버햄튼으로 와서 잉글랜드 무대 경험을 했죠. 그죠. 레딩까지 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뭐 그 이후에는 대부분 진짜 K리그를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눈여겨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박지성 선수 때문에 박지성 선수는 K리그 선수가 아니었죠. 아니었죠. 그런데 어쨌든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한 선수들을 네. 그 다음부터 눈여겨 봤고 음. 실제로 경기장에도 그 유럽의 스카우터들이 가끔 왔다고 하는 게 이제 시작된 게 아마 그 무렵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때부터 이제 유럽에서도 스카우터가 오네. K리그를 보러 가끔 오는구나. 그 경기 때요. 아. 그 보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K리그를 좀 관심이 갖구나 가는구나 하는데 요즘에 많아졌어요. 그렇죠. 많아요. 네. 뭐 그래서 양현준 선수도 네. 이제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진출이 됐고 이런 케이스가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는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유럽에서 성장한 케이스고 손흥민 뭐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스페인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죠. 성장한 선수. 예.
이제는 뭐 또 그런 선수들이 점차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생각해보면 선수단의 면모만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수들의 퀄리티는 대한민국 축구가 만들어진 그 제물포에서 네네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로 봐도 19세기 후반. 이 정도의 네임밸류는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팬으로서 볼 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좀 두근거리고 설레면서 감독을 잘 뽑아야 된다. 이 멤버를 지도할 정도고 이 멤버가 정말 잘 따를 정도라면 예.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합하고 훌륭한 감독을 데려와야 된다. 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앞에 잉글랜드 빅 클럽들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격수들이 즐비하고 그 다음에 중앙 지역에는 프랑스 최고의 클럽의 미드필더가 배치가 돼 있고 유럽에서 가장 큰 클럽의 주전 수비수가 지금 센터백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그 장전 해설위원에게 02 월드컵 멤버, 2010 남아공 월드컵 멤버도 그렇지만 이번 이 멤버들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기대하시는 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는 바 크죠. 사실 아시안컵도 우리가 꼭 따야 되는 컵인데 너무 오랫동안 그렇죠.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실 축을 이루는 지금 네. 보면은 센터백, 허리, 공격까지 B클럽에서의 경험. 그쵸. 네, 이거는 사실 우리 과거의 선수들은 제일 무서웠던 게 경험이었거든요. 큰 무대 경험이 적고 또 이런 TV에서나 보던 스타들 네. 이런 수들을 하고 우와. 벌써부터 멘탈리티적으로 네. 축구는 그 멘탈리티가 네. 중요한데 아니 저는 경기 시작 전부터 주눅 밀고 들고 들어가요. 네. 예전에 국가대표팀 평가전 하는데 다 이제 그 국내 팀 소속이잖아요. 예. 근데 안정환, 어. 페루자, 쉼표, 이탈리아. 예, 어. 그거 보면서 저는 진짜 감동을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거 하나 보고. 네. 근데 지금이야 뭐 유럽의 빅클럽으로 쫙 깔 수 있으니까. 도배죠, 도배 완전히.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이 과거랑 비교하면 진짜 천지개벽하듯이 와 B클럽 빅네임 선수들이 이렇게 많아진 상황이니까 선수들이 긴장을 일단 안 하죠. 그렇겠죠. 어디랑 만나도 뭐 동료들이고 막 네, 이러니까. 다 보던 친구들. 리그에서 맞붙던 선수들. 내 후배. 그러니까 네. 뭐 사실 꺼리낌 없이 그냥 플레이가 된다는 얘기죠. 음. 그런 게 사실 중요한데 전체적인 팀의 다른 선수들의 평균으로 치면 역대급 최고의 전력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밸런스로 봤을 때.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팀이 86 월드컵 때 멤버나 네. 또 다른 대회 때 좋았을 때 2002 한일 월드컵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그 팀으로서 잘 정비됐던 음. 멤버나 그때랑 비교하면 전체적인 평균은 지금 우리가 측면 풀백 세대 교체 준비하고 있고 또 큰 정우영 선수가 있던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나 김민지 선수의 파트너 그쵸. 센터백이 네. 상당히 현대 축구에서 중요한 1차 빌드업 라인 여기가 지금 약하거든요. 그 라인은 최강이 아니에요. 네. 역대로 봐도 오히려 되게 안 좋아요. 측면 풀백. 그러니까 그 밑에 라인은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가 좋은 선수들이 나오고 발굴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역시 감독이죠. 중요하죠. 감독이 찾아 제일 중요하죠. 거기가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한국에 남아서 네. 거길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은 그쪽 포지션들이 없어요. 없어요. 줌으로 찾으려나? 네. 아니면 그 스카우트 프로그램으로. 스카우트 프로그램. 예예예. 그렇습니다. 경기장에서 Why? 풀 네. 경기를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정말 인천 제물포서부터 네네. 영국 그 군대가 남겨놓고 간 공을 시작으로 해서 네네. 최근의 대표팀 이야기까지 쭉 훑어왔습니다. 한국 축구의 역사는 뭐 우리 근대사가 그렇듯이 우여곡절이 참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뭔가 이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종목이고 그런 대표팀이었고 그런 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황금기를 빛낼 수 있는 또 기반의 선수들은 K리그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프로스포츠는 그 스포츠의 종목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K리그가 올해 굉장히 좋은 흥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팬들도 좋아하고 있고 경기적인 측면의 재미도 올라왔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요거는 어떤 요인들이 조금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올해의 K리그 흥행. 글쎄요, 뭐 일단 순수하게 보자면은 경기가 재밌으면 원래 팬들이 조금 모이는 오죠. 법인데 뭐 경기가 재밌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여가 문화 이 패턴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극장들 요즘은 좀 적게 가고 그죠, 들가죠. 예 집에서 OTT를 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바깥 나가는 우리나라 여가 선용 문화라는 게 음. 문화 활동은 문화가 뭐 레저 스포츠 포함이죠. 예, 그 활동이 이제 영화관을 가거나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집에서 OTT를 많이 보니까 볼 수 있죠. 영화관을 들 가고 음. 오히려 다른 활동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프로야구도 많잖아요, 관중. 네. 프로축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 직관 문화들이 좀 늘어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실제로 또 전적인 축구의 관심도나 음. 또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음. 여러 가지로 이제 중복된 그런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번 시즌 개막전 기준으로 관객이 10만 명이 넘었고요. 많이 늘었어요. 예. 네. 그 역대 개막 라운드 최대입니다. 그리고 9월 16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누적 관객이 183만이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일 시즌 최대 관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K리그에 찾아가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K리그는 미지의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훨씬 많죠. 정말 많고 갈 길이 사실 멉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순풍을 탔을 때 K리그 한번 가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그 인천 유나이티드의 네, 이 네. 광팬 입장에서 방은 아닙니다. 그냥 팬. 훌리건이시죠? 아 전혀 아닙니다. 예예예. 그 응원하는 영상들이 다 남아 있어요. 저 아닙니다. 그 변호사 손수호가 아닌 네네. 인천 팬, K리그 어. 팬 손수호가 보는 아, K리그의 매력. 야, 이 매력 K리그 매력이 뭐냐 예. 한다면 이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처음 이 K리그에 빠졌던 그때를 얘기하면요. 백고동 시절. 예. 네. 그때는 뭔가 좀 거친 매력에 처음에 빠졌다고 아. 느꼈는데,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예. 이게 그때 매력이 퇴색됐다가 아니라 세련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은 남녀 커플 팬도 많고요. 네. 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 팬도 가족. 많고, 심지어 여성이든 남성이든 혼자 와서 즐기고 하는. 그리고 또 유니폼 같은 것도 아주 예쁘게 멋있게 패션 아이템으로 소화하고 뭐 굿즈도 사면서 뭐 재미있게 즐기는 문화가 제가 뭐 이 나이 먹고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젊은 층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화제가 되고 인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멋있는 문화가 되어가는 거, 이거는 정말 예전 그 오징어 뜯던 아저씨 입장에서는 약간 좀 서운할 수 있고 이게 축구야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K리그가 갈 길이 아닌가. 네. 이미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음. 점점 더 발전할 게 예상되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제는 나이나 성별 불문하고 근처에 있는 혹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K리그 구장에 가시면 재미있는 경기뿐만이 아니라 맛있는 먹거리도 많고 예전에 사실 사람들이 처음 K리그 구장에 간다 그러면 흠칫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사실 예전에 있긴 있었어요. 약간 예전에 생각해보세요. 있었습니다. 저도 축구장 가지만 제가 K리그를 보러 갔다. 쟤랑 맞추면 안 되겠다. 근데 요즘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본인이 K리그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주위에 보면 친구 중에 나만 좋아. 누구를 데려갈 수가 없어. 같이 가자. K리그를 뭐야? 다 거부하는 네. 문화예요. 그 진실이에요. 네. 예전에 그랬어요. 그랬었죠. 야구는 뭐 야구 가자 그러면 다 팬들이 있어요. 네. 그래? 너 어디 팬인데? 그럼 야, 네 삼성 팬이야? 삼성이면 잠실 와. 그러면 가고 그랬거든. 네. 야구는 그게 돼요. 어. 근데 프로 축구는 K리그 그게 안 돼. 안 됐었죠. 그러니까 혼자 가. 일단 혼자 가서 이러고 봐요. 뭐. 그러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저기 서포터나 가입을 했고. 그래갖고 이제 가서 되게 불쌍하죠 팬들이. 사실 그렇게 K리그 팬들은 사실 컸어요. 네, K리그 팬들은 진짜 약간 외롭게. 그리고 웃으시는 건 이해를 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예. 정확히 저의 네. 그 시작점을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저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렴한 문화 내죠. 이게 예전에 영화였거든요. 네. 사실. 근데 지금 영화가 싸나요? 어우 비싸죠 티켓. 비싸요. 네. 근데 뭐 할인 받고 막 이래도 가서 또 거기 가서 뭐 먹고 뭐 그러려면 먹고 뭐 이러면 몇만 원이에요. 근데 축구나 이런 관람은 많이 안 올랐어요 사실. 쌉니다. 생각보다. 싸요. 예. 그리고 가서 여전히 뭐 이렇게 들고 가서 뭐 싸가지고 먹고 이런 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 문화 레저가 영화보다 오히려 건강하고 조금 더 날씨 좋은 날은 가면 좋잖아요. 좋죠. 또 경기도 가서 막상 보니까 실감 나고 재밌고 네.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꼬실 수 있는 어떤 매력들이 조금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요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K리그 갈래? 이러면
일단 K리그부터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걸 뭔데 이러고 안 가는데 지금은 이제 야 영화 보는 대신 오늘 경기장에 한번 가볼까? 그냥 그런 식인 거예요. 네. 접근법이 어디? 뭐 여기 뭐 프로축구 K리그 경기하는데 여기 좀 재밌대더라. 근데 여기 싸 그냥 뭐 먹으러 가자. 바람 쐬러 네.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아마 조금 느는 것 같아. 제 맞아요. 생각에는. 네. 네. 같이 갈 사람도 생기고 일단 같이 갈 사람이 있어야 돼. 그 혼자 하면 이러려면. 좀 네.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저 중계 갔다 뭐 좀 됐습니다만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시축이 임용호인데 그러면 우르르 가시거든요. 진짜야? 네. 그쵸. 이런 그 지역에 뭐 행사 같은 거 하듯이 같이 이렇게 꼬셔서 가야 네, 돼. 지금. 문화랑 네. 접목이 되기니까 이제 K리그가 올해를 기점으로 많이 또 한번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유니폼과 관련된 네, 패션 네, 이런 게 좋아요. SNS에도 자랑처럼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꽤 많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 아마 그런 상황이면 K리그에 좋은 선수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지금 황금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에 아까 말씀하셨던 축구 전술적인 1차 빌드업에 그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것들에 K리그 선수들이 또 들어가주면 그쵸.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사실 축구 게임 지금 우리가 게임 관련돼 가지고 이게 FC 얘기하는 온라인. 거잖아요. 네. 뭐 게임 속에서 정말 예전 선수부터 지금 선수까지 뭐 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간접적으로도 접할 수 있지만 현재 지금 뛰고 있는 선수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장 가면. 맞아, 그게 제일 좋은 매력이죠. 네, 이거는 게임 속의 세상과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K리그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도 해보고 네. 게임 속에서 이게 현실에서 이렇게 구현되는구나.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걸 게임에서 잘 만들었네. 이렇게 비교하고 느끼면은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소프트 생활을 그쵸. 오래 했잖아요. 네.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옵니다. 아, 일단 사실 어디든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아, 데가 그쵸. 경기장이 최고예요. 최고죠. 그쵸. 소리 질러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네. 네. 집에서 소리 지르면 시골도 있고, 게임하다가 소리 지를 수 없으니까. 예, 네. 가끔 이제 차에서 소리 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차에서 소리 지르면 스트레스 요즘 많이 받으시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좀 으아! 창문은 닫고 하시죠? 예. 차 예? 창문은 닫고 하죠. 닫고 하죠. 네. 네. 가끔 이제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예. 뒤에 또 백미러로 이러고 누가 보시면 네. 저 녀석 미쳤나? 어. 이렇게 소리 지르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노래방 가자 그러면 또 요즘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소리 지를 기회가 없어요. 축구장 가면 소리도 지르고 질러도 돼요. 또 어쩌다 그 팀을 응원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극적인 경기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도 풀릴 수 어우, 있어요.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괜찮은 아주 건전한 레저 문화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K리그까지 한국 축구의 역사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두 분 그 네. 축구 읽어드립니다에는 처음 이렇게 와주시는 건데 어떠셨는지 선배님부터. 저는 일단 네. 해버지의 경기를 어린 시절에 네. 즐기던 사람으로서 그때 그 목소리를 들려주셨던 음. 장지원 해설위원과 함께 이렇게 네. 앉아서 축구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뭐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굉장히 즐거운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소원 성취한 뭐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자리 감사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뭐 그냥 편하게 네. 우리 진행자가 워낙 또 친한 동생이고 네. 우리 손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근데 너무 편하게 방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 덕택에 한국 축구의 이전의 것들부터 우리 축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다음에 그 아마 이런 이야기 특히나 장지현 해설위원이 얘기해 주셨던 그 예전의 그런 에피소드들을 사실 어디 가서 쉽게 듣기가 어렵거든요. 축구 읽어드립니다에서 정말 하이엔드 콘텐츠답게 아마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으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차피 편집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갈 건 또 재밌는 부분이 많았으니까 나갈 수 있을 만한 부분도 괜찮은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지만 그건 비방용입니다. 나가면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자, 이렇게 FC 온라인 유저분들 축구 팬들의 하이엔드 콘텐츠 축구 읽어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